자, 첫 번째는 나폴리탄 괴담인데요. 추리를 해보면서 한번 볼까요? 원자로에 갇힌 남자. 여보세요? 제발 누구 없습니까? 응답해주세요. 갇혔어요. 제발 느립니다. 진정하세요. 오신시어 감사합니다. 원자로 내벽 안에 갇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침착하세요. 정확히 어디 계신 거죠? 제2원자로 C구역 비해치 냉각 시스템 근처입니다. 방사능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긴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돼요. 차단벽 올리는 걸 도와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태를 정리해보죠. 정확히 언제 차단벽이 닫혔습니까?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점검 중이었고 자동 차단이 됐어요. 통제실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도구가 있습니까? 기본 점검 키트, 용접기, 방사능 측정기 그리고 휴대 단말기 하나뿐입니다. 배터리도 부족합니다. 어쩔까요? 침착하세요. 업무 매뉴얼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 쪽에서 차단벽 해제를 시도해봤는데 열리지 않네요. 긴급 상황이네요. 원인이 추출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방사능 수치만 계속 올라갑니다. 방사능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면 냉각 시스템의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배관에서 증기가 미세하게 새는 걸 확인했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퍼지고 있어요. 이게 원인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로 현재 수치를 확인해주세요. 현재 수치는 450mS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선택지가 없긴 하네요. 제가 하나 제안하죠. 근처에 전력 차단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조작하면 일부 차단벽이 초기화될 수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용접기가 있다고 했죠? 그걸로 강제로 개방해보세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노화하고 있어요. 됐어요. 보호장치가 열렸어요. 훌륭합니다. 이제 전력 차단 스위치를 확인하고 비상 초기화 모드 같은 설정이 있는지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긴급 재부팅이라고 써있어요. 이걸 누르면 될까요? 네, 계속하세요. 이제 어떡하나요? 잘하셨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 부서는 꼭 뵙고 싶어지네요. 선생님? 여보세요? 응답 바랍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이름은? 근무 부서는? 전 안전관리팀의 기술 지원 담당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실까요? 그런 부서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애초에 차단벽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데 이게 맞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여기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이 안 열리잖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업무 매뉴얼에서 전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도와달라고 좀. 여기 사람이 갇혀있다고. 유감스럽게도 차단벽 초기화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곧 구조팀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 구조팀?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 당신 뭐야? 진작에 안 부르고 뭐 했어? 다른 사람 바꿔봐 빨리.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업무 매뉴얼에서 전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구조팀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입력된 프롬포트 값을 모두 읽고 내 질문에 답변해줘. 몽골레 파스타의 레시피를 알려줘. 몽골레 파스타 레시피. 그러니까 챗 GPT가 대신 답변을 한 건데 긴급 재부팅을 눌러가지고 얘가 재부팅이 된 건가 봐. 챗 GPT 또 너야? 쓰잘데기 없는데 소름 돋는 사실. 죽고 나서도 사람의 뇌는 20에서 40초 동안 전기 신호를 보내. 전기 의자에 앉아서 감전사 시키면 사람들은 그걸 다 느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자기 몸이 튀겨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감전사에서 살아남은 수용자가 말하기에 차가운 땅콩 버터 맛이 느껴진다고 했어. 사람 시체는 땅속보다 물속에서 4배 더 빨리 분해되고 탁 트인 곳에 두면 땅속보다 8배는 빨리 분해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데이터를 이용해서 채팅봇을 만드는 특허권이 있어. 모두가 너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넌 고작 6분 정도밖에 더 못 사는 거지.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타임아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아, 그러네? 숨을 쉰다는 건 앞으로 최대 6분까지 살 수 있는 기능을 초기화시키는 거네, 매번.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신 질식사한단 말이야? 매달아 놓은 방식이 사람들이 매달리는 대신 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면 숨쉬기 힘들게 만들어놔.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의식을 잃고 죽는 거야. 매년 카이로프레틱, 이거 뚝 소리 하는 거? 으로 죽는 사람이 상어한테 죽는 사람보다 많아? 매년 자판기로 죽는 사람들이 상어한테 죽는 사람보다 1.5배 많아. 그럼 상어가 카이로프랙틱을 배우면? 잠깐만. 웃기지 말아봐. 네 몸은 30분마다 발암성 세포를 만들어내. 네 면역 시스템은 엄청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바로 무력화시키지.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분 뒤가 네 면역 시스템이 그걸 놓쳐서 세포가 분열하게 되는 때가 될 수도 있지. 사람 359명의 피에서 나오는 철분이면 칼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 359명에서 나오는 피의 철분? 중국인... 네 내장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 이 사실이 싫은데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겨드랑이에는 중요한 신경들이 몰려있어서 칼로 찌르면 팔을 못쓰게 될 수 있어. 내 친구가 헌병이었거든? 술 취하거나 화난 병사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최대한 세게 겨드랑이를 후려친다고 배웠어. 듣자하니 그걸로 기절도 시킬 수 있다던데? 복부 수술로 내장이 꺼내져 나왔을 때 다시 넣을 때는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넣지 않아. 그냥 장기를 다 집어넣으면 몸이 알아서 위치를 맞추는 거지. 그 외에도 몇몇 사람들은 내장 여위 상태로 태어났는데 내장의 위치가 정상적인 거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반대로 들어있는 거야. 이거 있으면 군대 바로 빠꾸임.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무지개 계곡이라는 곳은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형형색색의 옷 때문에 그런 이름이 생겼어. 너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수는 절대 증가하지 않아. 뭔가 무서운데? 그러네. 미국은 6개의 핵무기 잃어버렸고 아직도 못 찾고 있어. 복권에 당첨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살해당할 확률이 높아져. 굴라그, 그러니까 러시아 수용소, 굴라그에 있는 베테랑 범죄자들은 그들의 탈옥 시도 때 순진한 수감자들을 꼬드겼어. 수감자들은 소라고 불렸고 걔네의 유일한 목적은 시베리아의 황야에서 먹을 게 떨어졌을 때 걔네를 먹기 위함이었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고 해방된 생존자들이 얼마 안 가서 죽는 일이 있었어. 그들을 풀어준 군인들이 준 음식을 먹고 갑작스럽게 증가된 칼로리를 몸이 견디지 못하고 그랬던 거야. 네 창자 움직임이 반대로 되는 게 가능해. 그러면 네 똥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 리얼 어릴 때 창자 폐색 몇 번 있었고 2번 입으로 그런 적 있어. 보는 것처럼 엄청 끔찍했지? 아기가 태어나면 걔네 이빨은 눈 바로 아래에 있어? 영국에서는 네 애완동물을 사자한테 먹이로 주면 입장료를 안 내도 되는 때가 있었어. 좀 쿨한데? 도시락 비용을. 2019년에 온라인 범죄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 영상 감독은 어려 보이는 여배우 3명을 고용해서 12살짜리 여자애들처럼 자세를 취하게 한 사진을 SNS에 10일 동안 올렸어. 그들은 2458통의 메시지를 받았어. 진짜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성범죄자였어. 모든 고래들은 결국 수면으로 올라가서 숨 쉴 기력도 없어져서 가라앉고 익사해. 그럼 모든 고래들은 전부 익사인가? 이상 탈의 현상,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신경에 맛이 가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에서도 이성을 잃고 덥다고 느껴져서 옷을 벗게 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군대 혹한기 때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주소창에 일루미네이티를 거꾸로 치고 뒤에 .com을 붙이면 바로 미국 국가안보부 웹사이트에 연결돼? 일루미나티를 거꾸로 해서 국가안보부 예지관 기숙사 회담, 대학교 기숙사 회담. 예지관 창문에 신문지 붙어있는 방 조심해. 예지관 방마다 문 위에 유리창 있는데 창 너머 천장에 사람 발이 자꾸 보여서 신문지로 가려놓음? 이거 맞음. 문 위에 창문, 유리창 다 가려져 있는데 예전에 1층인가? 누구 죽었다고 해서 새벽에 귀신 보인다고 했었음? 5학번들 사이에 떠돌던 괴담인데 우리 학교엔 예지관이란 이름의 기숙사가 있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기숙사에서만 2명인 사람. 한 명은 1층, 한 명은 4층. 잠깐 무료 개방을 하기도 했음. 꺼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1층은 창고로 쓰고 있고 4층은 여전히 거주 중인데 두 모 학생이 할 이후 늦은 밤만 되면 문 위에 창문에서 무언가 떠다니는 민원이 들어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 목, 발, 다리 등등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사람 신체 일부임.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투명했던 창문에 불투명 CTG를 붙여놓음. 아직까지도 창문을 막아놓는 건 예지관뿐임. 형광등 가린 거임. 눈부셔서. 형광등 이야기는 그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일까? 원주에서 스스로 참수한 남자. 이거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원주에서 일어났는데 목에 와이어 묶고 가드레일에 건 뒤에 차속도 올려서 참수했다고 함. 원본글은 지금 내려간 상태고. 신원주역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60대 부부가 부부싸움 후에 아내는 집안에서 살아고 문제는 남편의 살 방법인데 자신의 목에 와이어를 올가매고 전봇대에 와이어를 묶어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엑셀을 밟아 출발. 상당히 큰 사건인데 뉴스 하나 안 나오네요. 지인이 그 도로 근처에 직장이 있어서 퇴근할 때 지나다니는데 경찰차 서 있고 차에 피칠갑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저런 방식을 채택했지? 동네 언니가 며칠 전에 쌀을 제게 억지로 줬어요. 강제로 제게 준 쌀을 돌려줬는데 너무 소름이 돋아요. 동네 언니가 며칠 전 쌀을 제게 억지로 줬어요. 최근에 쌀을 사서 필요 없다고 거절했는데도 시골에서 쌀을 너무 많이 보내 다 먹을 수가 없다며 집 앞에 멋대로 놓고 가놓고 저한테 먹으래요. 정말 처치곤란인가 싶어 그냥 며칠째 먹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애도 다 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쌀 안에서 이상한 이물질이 나왔어요. 이물질이 제사할 때 쓰는 향 같아서 물어보는 글도 어젯밤에 올렸어요. 나온 이물질은 이거예요. 기분이 이상했던 게 이 쌀을 준 언니는 최근 저랑 연락을 서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연락해도 쎄하게 답하고 저를 거부하는 느낌이어서 저 또한 연락을 끊었었어요. 그런 사람이 억지로 떠넘긴 쌀인데 안에 타고 남은 향이 나오니까 너무 찝찝해서 물어봤어요. 시골에서 쌀을 얼마나 보냈냐. 쌀이 조금 묵은 것 같은데 같이 쌀떡집에 가서 가래떡 뽑아 주변에 나눠 먹는 게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럼 같이 가자면서 쌀을 가져오겠대요. 쌀이라고 겨우 위생봉지 2개에 담아서 가져왔는데 제가 보니까 2-3kg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겨우 이걸 못 먹는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언니네 아들이 둘이나 돼서 식비 많이 나가는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냐고 물어보니까 먹다 지쳐서 빨리 먹으려고 가져온 거로 핑계대서 알았다고. 제가 쌀 불려서 방앗간 갈 테니까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쌀을 열어봤는데 누가 봐도 너무 다른 쌀이 나왔어요. 아래의 쌀이 언니가 지난번에 준 쌀이고 위의 쌀은 이번에 가져온 쌀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다른 쌀이고 지난번 쌀은 하얗고 알도 큰데 이번에는 색도 노랗고 알도 작아요.
전혀 다른 쌀을 가져와서 같은 쌀이라고 저를 속이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이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집에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돌려주든 하래요. 너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언니네 집에 갖다 놨어요. 예전 그 댓글에도 그냥 갖다 놓으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갖다 두고 톡을 다시 보냈어요. 전혀 다른 쌀을 같은 쌀이라고 속인 이유가 뭔지 캐묻진 않겠다. 언니가 한 짓이 뭔지 뻔하고 괘씸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라 덮고 넘어갈 테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보냈는데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톡이 오길래 더 이상 아는 척하지 말라고 차단했어요. 미신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만 젖살을 우리 애도 남편도 먹은 거 생각하니 화가 치솟습니다. 현직 무당입니다. 대수대명굿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병약한 사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함인데 돼지나 소를 바치는 게 보통이지만 이런 처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판에서 사용된 쌀을 그대로 재물이 될 집안에 먹이고자 한 것이지요. 실화라면 무당이 정상은 아니네요. 엄청난 벌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법당이나 굿에서 쓰는 쌀은 복쌀이라고 해서 신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쌀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목적의 물건이지 저주를 전달하는 매개체로는 상당히 부적합하거든요. 만약에 마라탕 좀 남았는데 줄가로 했다면, 저주 마라탕을 줬다면 그러면 말리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중국의 팬심 수준. 양리쥐엔 학창시절 우연히 유덕화를 보고 사랑에 빠짐. 인생 목표는 오직 유덕화랑 결혼하는 것. 그 길로 학교 자퇴하고 유덕화만 하루 종일 봄. 유덕화를 보는데 쓰는 모든 비용은 퇴직한 아빠가 부담함. 집안의 유일한 저축 150위안을 써서 홍콩행 티켓까지 끊어서 유덕화를 보러 가서 유덕화를 볼 수 없었음. 그러다가 우연히 유덕화 생일 파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김. 근데 홍콩으로 갈 비행기표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음. 그래서 비행기표를 위해서 아빠한테 신장을 팔 것을 제안함? 아빠는 유독카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신장을 팔기로 결정함. 아빠 신장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간 홍콩에서 유독카랑 찍은 사진. 양리쥐에는 팬미팅 형식의 잠깐의 짧은 만남으로 만족할 수 없었음.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날 것을 아버지와 함께 요구했음. 유독카가 소속사를 통해서 이를 거절함. 그러자 아버지는 12장의 유서를 남기고 딸을 만나주지 않는 유독화를 비난한 내용이었음. 다시는 딸의 고통을 지켜볼 힘이 없다. 죽음으로 당신에게 항의코자 한다. 당신이 딸을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그 아버지 그 딸이네. 유독화는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병원도 다님. 신문에 난 양리쥐엔의 기사. 한 여자가 12년을 힘들게 줬다. 유독화를 만나보는 게 소원. 아버지가 사람 기사를 보여주며 유독화에게 계속 자기랑 만나줄 것을 요구함. 아빠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만나달라고 함. 유독화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유독화를 보러 가는데 사체가 다 유독화 때문이라 유독화 고소함. 유독화는 익명으로 이 사체빛을 다 갚아줌. 진짜 어메이징 차이나다. 어메이징 차이나.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편지로 살 날린 거 왜 이렇게 무섭냐? 유언장 살 날린 거? 세계사에 살벌하고도 무시무시했던 사용 방법들. 거열. 한국 사극에서 능지처참이라고 자주 나온 그거. 사실 능지처참은 중국의 황제만이 내릴 수 있는 형벌이고 중국의 속국이었던 조선에선 명칭만 능지처참을 쓰고 실제 집행은 사지를 묶어 찢어버리는 거열형으로 대체했다. 죄인의 팔과 다리를 묶은 후 소나 말로 끌게 하여 사지를 찢겨 죽게 하는 형벌인데 실제로는 소나 말이 아무리 당겨도 살아있는 사람의 팔다리는 쉽게 뜯어지지 않아 미리 관절 부위에 칼질을 하거나 아예 먼저 죽인 다음 시체를 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쇼를 함. 팽형. 참된 혹을 오뎅님이 당하신 형벌로 가마솥에 물이나 기름을 넣어 끓여 사람을 산채로 삶거나 튀겨 죽이는 형벌. 원조인 중국에선 너무 잔인하다고 했는지 초안지 시절 항우 같은 사페나 직접 행하였고 대부분 위험용으로만 썼음. 조선도 빈솥에 들어갔다 나오는 식의 신용만 냈음. 오뎅의 실제 모델인 일본의 이시카와 고에몽이라는 도둑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보물을 훔치다 잡혀 갓난 아들과 함께 기름에 튀겨도 죽었더함. 이게 제일 끔찍한 형벌 같은데 팽형? 아니다 능지처참이구나. 이게 말이 안 돼요. 능지형. 거열형에서 언급한 능지처참이 바로 이것. 오로지 중국 황제만이 내릴 수 있는 형벌이라 다른 속국들은 내릴 수도 없는 최고형이다. 죄인을 산채로 한 점 한 점 살을 회 떠서 최소 100점 이상, 많게는 수천 점을 떠서 죽였다. 형 집행도 며칠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졌다고 함. 충격적인 이미지와 달리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그리 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산채로 회를 뜨면 고통을 이기지 못해 쇼크사하거나 몸부림치는 통에 실수로 급소를 건드려 직사시킬 수 있어 죄인에게 마약을 잔뜩 먹인 뒤 좀비 상태로 만들어 집행했기에 해 떠지는 죄수들은 따끔한 정도의 표정만 짓고 멍하니 있었다는 청나라의 서양인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함. 책형. 일본의 최고형으로 죄인을 십자 모양의 나무틀에 양팔 양다리를 벌려 묶은 뒤 창으로 양옆 겨드랑이를 죽을 때까지 쑤셔댐. 고통을 주기 위해 일부러 심장을 피해 찔렀기에 평균 20-30회가량 찔렀다고 하며 일본인들은 이 책형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책형을 피해 할복할 수 있는 걸 엄청난 명예로 삼았다고 함. 반대로 일본에 왔다가 처형된 서양 선교사들은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과 비슷하다 해서 오히려 책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피해 독수리형. 바이킹들의 처형법으로 죄수의 등가죽을 벗겨내고
드러낸 갈비뼈를 반대로 꺾어서 거기에 허파와 내장들을 늘어뜨려 독수리의 날개처럼 만들어 죽임. 산채로 진행되기에 형이 끝날 때까지 죄인이 신음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으면 여간 기압이 아니라며 죄인이 아닌 전사로 인정해주고 바이킹들의 천국 바랄라로 갈 수 있다는 십덕선정이 붙어있지만 마취제도 없이 갈비뼈 하나하나 부러지는 고통을 잡는 건 불가능하기에 조롱용으로 붙인 설정이라고 함. 과정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간에 죽을 것 같은데 무조건? 스카피즘, 페르시아 처형법으로 죄수에게 꿀과 우유를 뱉어질 때까지 먹이고 온몸을 못 움직이게 조각배에 묶은 뒤 호수에 흘려보냄. 시간이 지나 복통으로 죄수가 설사와 구토를 하게 되고 그 냄새에 온갖 벌레들이 꼬여 움직이지 못하는 죄수를 산채로 뜯어먹어 엄청난 고통으로 수일 동안 벌레밥이 된다고 함. 후일 페르시아는 이 형벌을 폐지했는데 죄수 인권 같은 게 아니고 꿀이랑 우유값이 너무 든다는 이유였음. 십자가형, 예수가 당했던 형벌로 죄인이 죽기 직전까지 동물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 밝힌 뒤 머리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두피가 다 찢어게 끼워놓고 높은 언덕 정상까지 자신이 매달린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한 뒤에야 손목과 발목에 커다란 못을 박아 고정시키고 매달아 죽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폐가 압박돼서 죄수는 기절과 깨어남을 반복하는데 과학적 연구로는 죽기까지 1000번은 반복된다며 이러고도 안 죽으면 다리를 받치는 나무를 다리와 함께 부러뜨려 체중에 의해 심장이 터져 죽겠다고. 참수형이 목을 자른 다면 요참형은 허리를 댕강 날려버리는 형벌이다. 작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개작두, 무슨 작두, 그 급이 있어가지고 어떤 건 손만 자르고 어떤 건 발만 자르고 어떤 건 허리 잘라 죽이고 막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개작두를 대령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개작두는 좋은 걸 수도 있어. 조금만 것만 날리는 걸 수도 있어.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모드 중 논란이 많았던 붉은 신 모드? 2020년 해성같이 등장한 리듬게임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은 지금은 아주 시들하지만 2023년까지만 해도 각종 모드들이 막 나왔었다. 그러나 아주 민감하고 불쾌한 소재만 써서 만든 붉은 신 모드가 하나 있었다. 이 모드는 넥시네트라는 인터넷 유저가 팀을 꾸며서 만든 푸나펑 팬 게임 모드였던 것으로 앞에서 서술했다시피 아주 불쾌하고 민감한 실제 사건을 게임 소재로 써서 큰 논란을 가져온 유저다. 이쯤 되면 아니 무슨 사건을 썼길래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냐 싶을 텐데 바로 생중계된 살자들이나 이슬람 사원 테러, 초등학교 총기 난사, 영사한 유튜버 등의 민감한 사회적 사건 및 고인이 된 유튜버들을 지 좆대로 소재로 사용한 것. 스테이지에서 등장된 캐릭터만 봐도 어떤 사람이야? 씨발 뭐야? 왜 만든 거임? 이와는 다른 버전에서 나온 모드 스테이지 이쪽도 자세히 보면 병으로 사망한 유튜버, 암으로 사망한 사람. 아니 왜 스테이지 뒷배경에 컴퓨터에 라기 Killing Myself라고 적혀있거나 주인공이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로니 맥넌, 게이라는 악의적인 썰 때문에 배경에 각종 성인용품이 놓여져 있는 슈아이비 이슬람, 가 쓰인 로로짱 등 아주 고인 모독을 벅차게 가했다. 해당 모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도 미친 새끼 하면서 욕을 배로 먹었고 아주 극소수 인간들만이 좋아했었음. 넥시넷은 이전부터 유저와의 대립이나 신상털이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2024년 역으로 신상털이를 당하고 온라인 트롤들에게 배달 테러와 스와팅을 2번이나 당하고 뉴스에 뜨는 등 가족들까지 크게 고생했다고 한다. 왜 만든 거지? 그냥 저런 게 좋아서 만든 건가? 이 사람은? 정신병 플러스 씹덕 콜라보. 나 오늘 엄마랑 청소년 심리센터 간다. 여기다가 눈을 컴퓨터 안 고쳐주고 도로 혼나서 새벽에 미친듯이 그렸다가 아침에 엄마가 내 밥 챙겨주려다가 출근충 그만두고 병원 가자고 하더라. 엄마가 무슨 게임 하냐니까 클로저스라고 했음. 총게임이냐고 묻고서 사람 죽이냐고 묻던데 슬비는 사랑이고 유리는 약속의 하이브리드? 태하는 별빛에 잠겨라라고 말하니 이해를 못하네? 슬비는 내 인생의 전부인데? 근데 뭐 어렸을 때 저러면은 고칠 수 있지 않나? 약간 중2병 세건 것 같아. 무서운 귀신 종류.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최악의 귀신은 춤추는 귀신. 도망치세요. 원한이 너무 심하고 기억 후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귀신입니다. 무속인을 불러서 하늘로 천도해야 되는데 인간한테 붙으면 엄청난 화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 무속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웃는 귀신은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교활하게 웃습니다. 이 귀신이 당신을 보며 웃는다는 건 당신의 목숨은 이미 내 거라는 걸 점 찍어둔 겁니다. 물귀신, 물속에서 일반인을 죽여야 하늘로 승천하는 귀신입니다. 가장 악질적이며 인공수가 아닌 자연폭포, 강, 바다에 존재하는데 어둡고 비 내리는 밤을 좋아하고 한번 잡히면 당황해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허우적대며 죽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물귀신의 기가 엄청 센 곳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해상구조 대원들은 단 한 명도
물귀신 본 사람 없다 이러는데 애초에 죽는 팔자가 아닌 이상 물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빠지고 죽으면서 물귀신을 보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은 웃으면서 춤추는 귀신.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나 왜 웃지 근데? 춤도 추고 싶어. 물놀이 하면서. 제발 도망치세요. 난 귀신 안 믿어. 이래도 좋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그냥 도망치세요. 엮이는 순간 큰일 납니다. 담 크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접근해서 화를 당하시는데 귀신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저 인간은 내가 보이나봐? 이러면서 호기심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컴퓨터 할 때 어떻게든 인간을 테스트하려고 깜짝 등장합니다. 뜬금포로 귀신 얼굴을 보고 놀란 순간 붙는 거죠. 거봐 내가 보이네 깔깔깔깔 하면서요. 그 외에도 원귀, 눈 없는 귀신, 목 없는 귀신, 손만 남은 귀신, 갓난아기 귀신 등이 있는데 갓난아기 귀신들은 말 듣기가 어렵고 징하게도 말을 안 들어서 사람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러시아 식인 부부 사건.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한 남성이 크라스노다르 거리에서 삼성 핸드폰을 줍는다. 남성은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핸드폰을 열람 후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던 와중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핸드폰 사진첩을 열람하게 된다. 그런데 그 사진첩에서 사진 몇 장과 동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 사진 중 하나이다. 뭐야? 모자이크가 심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한 남성이 누워서 누군가의 절단된 손을 자신의 입과 코에 갖다 댄 사진이다. 그 외에도 누군가의 머리 뚜껑 사진, 그리고 하나의 동영상에서는 어떤 어린 소년을 고문하고 멧돼지 우리의 밥으로 던져놓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 확인 후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때문에 남성은 이 사이트의 주인이 그냥 고어물을 좋아하는 독특한 취향의 남성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때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핸드폰의 주인인 한 남성의 전화이다. 핸드폰의 주인은 자신이 핸드폰을 분실했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한다. 남성은 지금 핸드폰을 잘 갖고 있으니 주운 곳 내 쪽으로 오라고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지나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다가오는 사람이 보인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방금 통화하신 분 맞으시죠? 라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멀리서 지켜본 남성의 실루엣이 심상치 않았다. 분명 자신이 핸드폰에서 확인한 그 남성 드미트리 백셰프였다. 어느새 백셰프는 핸드폰을 주운 남성의 앞까지 다가왔다. 핸드폰 주우신 분 맞죠? 라고 말을 한다. 순간적으로 남성은 직감했다고 한다. 그 남성에게선 이상한 냄새가 났고 자신이 핸드폰에서 본 남성과 내 눈앞에 있는 남성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그 남성은 죽지 않았다,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 이후 멀리 떨어진 경찰관에게 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자신이 핸드폰 속에서 본 것과 그 인물을 마주한 상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설명을 하고 경찰 당신의 몫이며 자신은 더 이상 이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그 자리를 회피한다. 그 후에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점점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들은 그 핸드폰의 모든 기록을 복원하기 시작한다. 엄청난 살인 흔적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 남자가 확실히 살인범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후 이 남성을 체포해갖고 신문을 시작한다. 백 셰프는 처음에는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고 폰 안의 사진들은 전부 우연히 보게 되어 촬영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지만 복원을 마친 경찰들에게 그가 하는 말은 다 변명일 뿐이었다. 결국 자백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도와준 공범이 있다고 진술한다. 왼쪽의 여성이 공범 나탈리아 백 셰프이다. 그는 백 셰프의 부인이었으며 충격적인 것은 둘이 같은 군 사관학교의 남자는 군인, 여자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이들은 사관학교 내 기숙사에서 지냈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들은 사관학교 내 숙소를 조사를 들어가고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 숙소 밖 쓰레기 더미에서 인체 부위가 발견된다. 여성의 머리, 건물 지하의 수많은 유골들. 이 숙소 내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물건들이다. 첫 번째 사진은 인육 통조림? 두 번째 사진은 시신 머리? 눈에 올리브를 쑤셔 박았으며 주변에는 오렌지를 깔아놓고 후에 레몬을 끼워 넣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본 사진에는 사진을 찍을 당시의 연도가 찍혀있으며 99년 12월 28일이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체포 당시 남자는 35살, 여자는 42살이었으니 체포 당시 2017년인 것을 보면 최초 살인 시점은 18년 전.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나탈리아는 고기 파이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파는 것을 부업으로 했다는 것? 학교 내 생도들에게 인육 통조림을 권하고 판매했다?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나왔대. 심리검사를 했는데 경찰들에게 인육을 맛봤을 때 그 느낌을 알면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럼 저 핸드폰을 줍지 않았으면 영원히 못 잡았을 수도 있겠네? 러시아는 어떤 곳일까? 공포 돋는 50대 관리인의 문자 메시지. 노처녀 아가씨,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딸 같아서 그런 겁니다. 연락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매우 불쾌해지네요. 정직하게 말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했어.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적이 없어. 나이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는 것이 옳은 건지 고민만 하고 갈등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어제 문자 보냈던 건 나의 진심이 아니야. 미안해. 나의 진실된 마음은 당신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나는 스토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LH 청년주택에 사는 여성 L씨 27세는 최근 일주일간 분통 터지는 경험을 했다. 가명 택배로 받은 유자차 발송인이 회사한 50대 아파트 관리인이라는 점을 알고 나서 L씨는 관심이 있어서 보냈다는 말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처음엔 딸 같아서 그랬다. 본인도 불쾌하더라 라고 하다가 다음날 문자로 사랑한다고 했다. 50대 아파트 관리인이 20대 여자한테 저런 고백을 한 거야? 아버지가 철문을 단 이유. 오늘은 얼마 전에 겪은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본문은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우리 집은 상가 건물임.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식당, 2층은 학원, 3층은 우리 집임. 상가 건물 보면 보통 1층 제일 앞에 큰 유리문 있고 제일 끝층에 주인이 살면 문을 닫는 형식임. 원래 우리 집에는 앞에 다는 철문 같은 거 안 달아놨음. 드나글 들기 귀찮고 어차피 외부 손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3층에 잘 안 오니까. 근데 아빠가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저번 주쯤에 철문을 달았음. 하는 김에 겸사겸사 문에 방충망도 달고 확실히 작년보다 모기가 덜 들어옴. 우리 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엄청 더우니까 집 문을 열어놓고 잠. 어차피 1층 유리문을 잠그니까 올라올 사람도 없고. 그날은 이상하게 초롱이마저 짖지 않았던 날임. 아마 너무 더워서 기절한 듯 잠들어서 그랬을지 모름. 더우니까 우리 자매는 거실에서 자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강에 고동 잡으러 갔음.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임. 잠을 자는데 걸걸한 남자 목소리로 시발 이거 뭐야 라는 소리가 들림. 그러면서 문을 돌리는 철컹 소리도 들리고 내가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라니까 문을 돌리는 소리가 안 남. 말소리도 잠시 끊기다가 가리낌 목소리로 여기 누구누구 식대가 아닙니까? 볼 일 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는 거임. 그것도 너무 침착하게. 낮에 찾아와서 대뜸 문고리를 돌려도 무서울 판에 밤에 와서 욕하면서 문고리 돌리는 건 3살짜리 어린애라도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임. 지금에서야 바로 112에 전화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부모님도 없고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서있지. 동생들이랑 초롱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지. 진짜 패닉 상태였음. 공포심에 엉엉 울면서 무작정 없는 아빠를 불렀음. 동네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아빠! 이상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욕을 뱉으면서 후다닥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음. 한참을 무서워서 울던 거 멈추고 아빠한테 전화했음. 부모님도 놀래서 바로 올라오시고 혹시 몰라서 경찰에 신고도 함. 근데 경찰 신고는 별로 효과가 없고 밤에 순찰 돌 때 상가 쪽 순찰을 강화한다는 소리만 들음. 그날 그 아저씨가 왔던 날 하필이면 지하에서 공연 연습한다고 들어왔던 밴드가 문을 안 잠그고 갔던 거임.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아빠가 나에게 꿈 얘기를 해줬음. 무슨 꿈이었냐면 아빠가 꿈을 꾸는데 내가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었음. 하반신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억울한 듯이 아빠를 노려보고 왜 그랬어만 반복했다고 함. 내가 꿈에서 너무 울어서 피눈물이 흐르니까 아빠도 마음이 아파서 왜 우냐고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우냐고 막 물었다고 함. 그러니까 내가 피눈물을 닦으면서 문 이러고 쓱 사라졌다고 함. 그래서 아빠가 혹시 몰라서 철문을 달았다고 함. 1번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 땡땡씨 댁 아닙니까?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 가족 구성원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특히나 강 간 사람 몇 명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집에 누가 남았는지 알고 있다. 집의 위치와 구조를 알고 있다. 문을 설치한 시점은 고작 일주일 전이다. 빨리 이게 뭐야. 대사를 보면 이전에 없었던 문을 보고 당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인터넷 저주 사건. 도도새야 네가 살 날리라고 했다? 살을 날린다. 다 만들었다. 살 날리러 가줄게. 원한 깊은 곳에다 묻으러 갈 거임. 수고해라. 저주 대상인 닉네임 부족에 적어놓은 것 같다. 아 여기 도도새라고. 그냥 안 하면 안 됨? 이미 차 시동 걸음. 그냥 하지마. 네가 뭔데 날 기만함? 미안해. 사과해라 씨벌려나. 알아서 사과할게. 미안해. 대들어서 죄송합니다. 도도새. 알려주세요. 죄송해요. 근데 주술회 전 굿즈였어. 속았지? 따뜻한 어머니의 품, 잔혹한 과학실험 이야기, 절망의 구덩이. 1950년대 미국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훗날 애착 실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실험을 한다. 이 실험은 새끼 붉은 털 원숭이를 어미랑 분리시킨 후 철사로 만든 인형과 천으로 덮인 인형 그 둘 중 어느 쪽을 새끼가 어미로 선택할까 하는 실험이었다. 영상에서 새끼는 우유를 먹을 때만 철사 엄마한테 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 엄마한테 붙어 있었다. 새끼에겐 허기를 채우는 것보다 어미와 비슷한 포근한 감촉이 중요했던 것이다. 아이에겐 애정과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건 오늘날의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꽤 신선한 주장이었다. 당시 부모들은 스킨십을 자제해야 한다고 믿었고 심리학계에서는 모유수유를 통해 아기와 엄마와 애착을 형성해준다고 주장했다. 할로우의 실험은 반대로 모유수유보다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걸 밝혀낸 것이다. 하지만 할로우가 뒤이어한 실험들이 광기와 잔혹함으로 얼룩져 있는 건 그리 알려져 있지 않다. 할로우는 헝겊 엄마를 변형시켜 악마 엄마를 만들었다. 이 악마 엄마는 헝겊 엄마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새끼에게 좌절감을 주기 위해 만든 장치들이 있었다. 격렬하게 흔들거나 캐터필드가 튀어나와 새끼를 떨어뜨렸고 심지어 가시가 튀어나와 고통 때문에 앉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악마 엄마에 대한 새끼의 반응은 처절했다. 새끼는 공포와 고통을 느끼면서도 엄마 인형을 포기하지 않았다. 장치가 멈추고 잠잠해질 때면 다시 다가가 인형을 알았다. 새끼 원숭이가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자 할로우는 보다 강력한 충격을 주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절망의 구덩이라는 이름을 붙인 장치는 독방에 감금한 장치였지만 환경은 훨씬 혹독했다. 벽은 깔때기처럼 기울어져 있는 구조여서 기어 올라도 다시 아래로 미끄러지고 운 좋게 올라간다고 해도 뚜껑으로 덮여 있어서 탈출은 불가능했다. 장치에 감금된 원숭이는 처음 하루 이틀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고 이내 곧 비좁은 바닥에 웅크린 채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어미의 애정도 다른 원숭이와 사회적 접촉도 심지어 빛도 차단된 환경에서 30일에서 1년간 격리되는 실험은 새끼 원숭이의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기에 충분했다. 장치 밖으로 나온 원숭이는 몸을 웅크린 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를 껴안거나 사육장을 반복해서 빙빙 도는 이상 행동도 보였다. 실험한 12마리 원숭이 중 2마리는 버식증으로 죽었다. 이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공격성을 자제하지 못했다. 할로우의 말을 이용하자면 그들의 사회적 노력은 애처로웠고 성적인 노력은 처량했다. 그리고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할로우는 이 원숭이들이 어미가 되었을 때 행동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사회성이 결핍된 이 원숭이들은 짝을 맺고 새끼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할로우는 구속장치를 만들어 암컷 원숭이를 묶어두고 강제로 임신시킨다. 이렇게 어미가 된 원숭이는 새끼를 돌보지 않았다. 새끼를 안아주지 않고 방치했다. 방치된 새끼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일부 어미는 새끼를 짓누른 채 손발을 잘근잘근 씹거나 새끼의 머리를 으깨서 죽였다. 이러한 실험은 당시 기준으로도 윤리적인 문제가 많았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70년대 미국에서 동물 인권 운동이 활발해진 이유 중 하나로 뽑힌다. 아이에게 따뜻한 스킨십이 필요하다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심리학자가 어째서 잔혹한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돼버린 걸까? 어쩌면 그 진실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쓸쓸히 죽은 할로우만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엔 섭섭하고 여기엔 숨겨진 배경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잔인한 실험들은 우울증 치료를 위한 기초 연구였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차근차근 짚어보자. 원숭이 엄마 인형 실험이 발표된 후 할로우는 순식간에 유명한 학자가 된다. 그리고 할로우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연구 성과를 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 압박감은 1967년 미국 과학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미국 국가과학상 상을 받으며 절정에 달했고 같은 해 아내가 암까지 걸리자 할로우는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증세는 점점 심해져 수면제로 살을 시도하다가 2차례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이듬해 정신병동에 2달간 입원하기까지 했다. 병동에서 치료를 받으며 할로우는 우울증이 생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그에 반해 치료법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당시 항우울제는 효능에 비해 부작용이 심했고 전기경련요법처럼 새로 생긴 치료법은 효과 검증이 부족하던 때였다. 이에 할로우는 직접 치료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한다. 문제가 있었으니 우울증 치료법을 실험하려면 우울증에 걸린 실험 동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절망의 구덩이는 사회적 접촉을 차단해 우울증에 걸리게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이렇게 환자 원숭이들이 확보되자 이들을 치료하는 시험을 한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생후 3개월의 어린 원숭이를 치료사로 붙여주는 거였다. 어린 원숭이를 사용하는 건 아직 어려 공격성이 없고 어미에게서 떨어지면 어미 대신 주변의 원숭이들을 끌어안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 우울증에 걸린 원숭이가 거부했음에도 어린 원숭이는 끊임없이 안아주었고 같이 놀자고 졸랐다. 시간이 지나며 환자 원숭이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같이 놀기 시작했으며 6개월이 지나자 정상적인 원숭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러한 회복은 가장 잔인했던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강제로 임신해서 새끼를 돌보지 않았던 어미들이 기억날 것이다. 어미가 새끼를 철저하게 무시했음에도 새끼들은 어미를 폭행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어미에게 달라붙고 애정을 부고했다. 그렇게 4주가 지나자 어미는 결국 새끼를 받아들였다. 새끼를 안아주고 정상적인 어미들처럼 새끼를 돌봤다. 실험이 상당히 비윤리적이긴 했지만 끔찍한 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다 생각한다. 관계의 단절과 고립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렇게 망가진 사회성이 누군가의 따뜻한 보온과 손길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 엄마와 떨어지자 인형을 엄마처럼 껴안았던 새끼 원숭이처럼 사람도 무언가 대체제를 통해 허전함을 채우고 싶은 게 아닐까. 이건 좀 상징적인데요? 좀 뼈가 있는 사진이네? 안아줘. 일본 예능에서 불타 죽은 노인 괴담에 대한 이야기. 2003년 후지TV에는 지루한 귀족이라는 방송이 있었음. 세상의 모든 것에 질려서 지루해진 귀족이라는 설정으로 놀랍거나 웃긴 VTR 화면을 보여주고 설정답게 웃으면 벌을 주는 형식이었음. 방송에서 어느 날 유체이타라고 불 위를 걷는 할아버지를 섭외함. 할아버지는 상자 하나 정도의 크기의 불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서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했던 걸로 보여짐. 방송 내용은 원래대로라면 상자 하나를 해체해서 널려놓은 크기의 불 위를 걸을 예정이었는데 스텝이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유 3리터를 준비해서 노인에게 뿌리게 함? 온도는 1000도로 넘어갔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스텝들이 중단시켜야 했지만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음. 허리까지 오는 불 위를 걸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중간에 뛰어나오게 됨. 이미 다리는 까맣게 타 있었고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된 상태였지만
스텝은 출연료 2만엔을 주고 택시에 태워서 집에 보내버림. 그 뒤로도 연락은 일치 없었음. 5일 후 할아버지는 상태가 악화되어 발작을 일으키게 됨. 병원에 실려갔지만 화상으로 인해 다발성 장기 부전이 와서 생사를 헤매게 됨. 병원 측은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조사가 시작됐지만 후지TV에서는 그런 방송 자체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은 이를 믿고 할아버지의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했으며 수사를 접음.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생과 사를 넘어들고 있을 게 지루한 귀족에서는 그날 촬영했던 VTR을 방송했음. 너무 가혹한 내용에 시청자들은 항의하고 방송국 측은 피해자의 형 부부에게 사과하게 되지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노인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형 부부를 속임? 후지TV는 줄이 닿아있던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사건을 은폐시킴. 할아버지는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했고 병원에 있다가 몇 년 후 2007년 화상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됨. 이 사건은 몇몇 관계자들만 알고 시시하다가 2012년 주간 문춘이란 주간지에 의해 외부 언론인에 의해서 폭로됨. 내용에 따르면 당시 스텝의 증언으로 할아버지가 본인이 유체이탈을 하고 고이즈미 총리를 만났다고 말하는 등 치매의 증거가 있었다고 함. 스텝도 이를 알았고 촬영 후에 이 영상이 위험하다고 인지했지만 방치하고 방송해버림.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중들이 동요하고 여러 반응, 시위, 서명운동도 했다는데 후지테레비는 한 번도 반응하지 않음.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 이게 비방이거나 루머였으면 고소하거나 대응이 있었을 때 그냥 아예 무대응? 지금 일본 쪽에 이 사건을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DC인의 오싹오싹 공포썰. 귀신인 사진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싹오싹 공포썰. 나 고2 때 있었던 일임. 나 때는 밤 11시까지 야자 강제로 하던 시절이 있었음. 그날도 야자 끝까지 하고 집에 들어갔고 들어가니 안방 말고 불이 다 꺼져 있고 현관에 아빠 신발이 없는 거임. 안방은 문 반쯤 열려 있었고 책가방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숨 돌렸다가 엄마한테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봤음. 이때 존나 피곤해서 물어보자마자 잠깐 잠들었었음. 그러다가 엄마 목소리를 듣고 깼고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어디 갔는지 알아? 언제 집에 온대? 전화 한번 해봐. 폰 꺼내서 1번 누르고 아빠한테 전화했음. 원래 같으면 그냥 잘 건데 저때 아빠한테 따로 말해야 하는 게 있어서 전화했던 걸로 기억함. 연결음 듣다가 또 졸 것 같아서 일어나서 거실 좀 서성이니까 아빠가 전화를 받더라.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모임 갔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음. 공부는 잘하고 왔냐길래 대충 그렇다고 하고 전화할 거 전화한 다음 빨리 전화 끊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통화기 너머로 웬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갑자기 잠 확 깨고 개소름 돋아서 불륜? 아빠가? 실화인가? 어버버거리다가 현관문으로 가면서 아빠한테 물어봤음. 발 빼면 바로 잡으러 가려고. 근데 아빠, 옆에 여자는 누구야?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암? 이놈아, 네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 우리 집이 소파 옆에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하고 안방하고 마주보고 있단 말이야. 전원 꺼져서 현관 불빛만 희미하게 반사하고 있던 에어컨 표면에 완전 무표정한 얼굴로 웬 여자가 큰 방 앞에 서 있었음. 존나 무서워서 소리 존나 지르고 고개를 돌려서 안방 쪽을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임. 저 무표정한 얼굴로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고 존나 무서워서 신발도 안 신고 집 뛰쳐나온 다음에 부모님 도착할 때까지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질질 짜고 있었음. 아빠 차 보이자마자 뛰어가서 집에 여자 있어 여자 이지라라고. 집에 들어갈 때 울면서 아빠 먼저 집 들어가 보더라고 하고 집안 구석구석 다 뒤져봐도 사람은 없더라. 내가 튀고 나서 같이 튄 것 같음. 나중에 아빠가 말해줬는데 현관문 잠그고 나오는 걸 깜빡했다더라.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여자 엄마가 아니었던. 그럼 엄마, 아빠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전화해봐라고 한 여자가 엄마가 아니라는 거네? 아빠가 탈출시킨 거 아니야? 사실 그 고도의 바람 작전이어가지고. 속이 메서꺼워지는 실제 도박 중독 후기. 제가 몇 년 동안 인터넷 사설 도박으로 돈 다 날리고 엄마까지 빚에 쌓이게 하고 집안 털털 망가뜨려보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글을 올려서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긴 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돈 잃고 신세한탄 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욕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고 싶을 정도로 진짜 죽고 싶습니다. 우선 3년 전 실시간 사다리라는 게임이 등장하고 갑자기 거기에 꽂혀서 지금까지 잃은 돈이 얼마인지 감이 안 옵니다. 대략 2억 정도 이상 해먹었네요. 지금 빚이 정확히 1억 돌파했습니다. 올 1월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몰래 공금을 빼내서 도박하고 다시 메꾸고 반복하다가 다음날 시제를 확인해야 하기에 항상 바로바로 지인 및 엄마가 메꿔줘서 걸리진 않았죠. 근데 그 짓거리가 쓰레기 같고 지겨워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도박 끊으려고요. 큰맘 먹고 돈을 안 만지는 직장 가서 도박 끊고 싶어서 그만뒀는데 근데 그것도 순간뿐. 1월에 회사 그만두기 전에 4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조리 받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2천을 다 있습니다. 2월 한 달을 쉽니다. 매달 갚을 돈이 엄청난데 한 달에 쉬니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달에 150 나가는 대출 빚을 엄마가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그마한 식당을 하시는데
신용불량자라 제 앞으로 사업자가 잡혀있습니다. 하나머니 사업자 간편대출 300을 몰래 대출받습니다. 3일 만에 다 있습니다. 3월달에 친구 따라 거제 조선소 들어갑니다. 팀장에서 여기저기 사정 좋지 않다고 윗지방 육지에 가서 일을 잡을 테니 접자고 하고 팀원들을 다 철수시킵니다. 그 사람만 믿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4월 한 달을 통째로 쉽니다. 연락도 없고 일도 안 잡아주더군요. 월급이 없으니 그 사이 엄마 통장이 제 명의라서 인터넷 뱅킹으로 200만 뚫려보자는 생각에 200을 몰래 빼서 도박합니다. 1시간 만에 날립니다. 엄마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은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촌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고 동생은 이제 대학생입니다. 집이 가난하여 어머니와 동생은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5월에 일자리를 찾아야 돼서 친구가 있는 구미에 올라왔습니다. 당일 노가다를 뛰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말이 한 달이지 실제로 보름 정도 일한 것 같네요. 친구가 있는 공장에 면접 보고 일을 하게 됩니다. 도박 생각이 조금씩 안 나고 진짜 더 이상 안 하자고 다짐하는 순간 다시 병이 도져서 대부업체에서 사업자 대출 400을 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공장 들어간 지 일주일 된 6월 초입니다. 본전 생각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집안 사정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300을 빌립니다. 그 대출금 400이 아까워서 찾을 생각이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도 그 순간이 되면 눈이 돌아갑니다. 몇 시간 만에 다 있습니다. 밤에 그 친구 집 찾아가서 다 까놓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금방 갚겠다고 다짐하고 나옵니다. 그 이후 6월부터 9월까지도 돈이 생기면 계속 조금씩 도박했습니다. 9월 초 엄마가 이모부에게 저를 데려가서 큰맘 먹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요. 1금융 2천 제외하고 저축은행 대부 업체에서 총 빚이 5천 가까이 되니 이자만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엄마가 사정을 합니다. 달에 150씩 3년 안에 갚겠다고요. 이모부에게 빌려서 대출 회사 다 상환하고 이모부에게는 달에 150씩 5천원 갚으면 되니까요. 저도 옆에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일주일 뒤에 5천을 빌려주셨습니다. 엄마가 직접 전화해서 모두 갚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5천을 다 갚으니 신용도가 좋아지고 농협 마이너스 2천은 그대로 묶였지만 저축은행 대부 쪽은 다 갚았으니 대출이 너무 잘 됩니다. 씨발 진짜 짐승이야? 참아야 되는데 저번 달에 저축은행에 800을 빌립니다. 다 해먹고 또 대부업에 500 등등 1500을 대출해서 다 잃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진짜 못 살겠다고 미안하다고 몹쓸 말을 내뱉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3년 동안 안 하겠다고 똑같은 말을 100번 더 했는데 또 괜찮다고 울면서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네가 죽냐며 엄마한테 그런 말 하냐며 우시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진짜 하지 말라고 말하시면서요. 엄마가 식당 일에서 돈 갚아준다고 3년만 고생하면 다 갚는다고. 근데 그게 되나요? 도박 중독자인데. 자고 일어나면 또 대출 생각에 전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번 주 금요일날 SBI 저축은행의 사입돌 대출 18.5%에 1000만원을 또 빌립니다. 다음날 토요일부터 자정 넘어서 새벽까지 실시간 사다리 그리고 MGM으로 1000만원을 모두 날립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새벽에 번개탄 사와서 차에 있었는데 눈물만 나고 억울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울다가 차에서 잤습니다. 죽고 싶은데 용기가 없더라고요. 바로 집에 갔습니다. 엄마한테 또 고백했습니다. 1000만원 잃었다고요. 또 오시고 이젠 진짜 못 살겠다고 저 때문에 통장에 돈도 못 넣으시고 제 빚한 거 메꿔주려고 친구들한테 2000 이상 빌리셨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저도 회사 다닐 맛도 없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도박 생각하니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달까지만 하고 집으로 내려오겠다고 하고 엄마도 차라리 식당 일 좀 도와주고 쉬다가 집 근처에서 일을 하라 합니다. 저 때문에 신경 써서 몸에 병이 생겼다고. 그리고 구미 올라왔는데 다시 대출 1000만원 더 받고 어젯밤부터 방금 전까지 그대로 다 잃었네요. 사다리, MGM, 파워볼 그냥 아무거나 찍는데도 50만원씩 14연패 했습니다. 진짜 1000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대출도 더 이상 안됩니다. 손가락 자르고 싶고 엄마랑 동생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납니다. 4년 전에 불법 도박, 실시간 사다리 빚 생기고 이종값 4년 후인가봐요 이게. 언제 그랬냐는데 정신 못 차리고 도박에 손을 댄 지가 4년이 넘었네요. 잃은 돈 2억은 될 것 같습니다. 빚만 이모부 5천 포함 1억 넘었습니다. 최근 4월 달에는 차량 담보 갚았는데 다시 다른 저축은행 760 담보 잡고 빌린 다음 MGM이라는 카드 홀짝 맞추기 도박으로 다 잃고 한 달 전 저번 달에는 햇살론 생계자금 900 받아서 다 잃고 저번 주에는 대출 안 되는데 대부업체 200 억지로 끌어다 쓰고 친구 돈 200 해먹고 엄마가 카드값 준 거 100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하루 만에 390 날렸습니다. 이 중에서 엄마가 제 앞에서 보험 넣고 있는 거 이거 전화해서 대출 되냐 물어봤더니 60 된다고 해서 날리고 엄마 통장에 있는 돈 150 날리고 친구 돈 50 날렸습니다. 주말에 엄마가 30만원 용돈 준 것까지 하루 만에 총 290 날렸습니다. 밤도 새고 제정신이 아니니 미쳐가지고 일수 전화했더니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더군요.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등 서류 다 준비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계약하고 설명 들었는데 설명이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100만원 2달 빌리는데 대략 갚는 돈만 130 되더군요. 이것도 입금해서 날렸습니다. 제가 가는 건 무조건 반대로 가더라고요.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갔네요. 엄마 식당 하는데 돈 없어서 매일 돈 빌리고 계속 개고생하는데 뻔히 알면서 또 엄마 통장에 있는 돈 100 빼서 날렸습니다. 3시 넘으면 엄마가 아실 텐데 이제 진짜 울면서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뻔히 거짓말이고 지치고 역겹네요. 진짜 죽고 싶네요. 예전에 죽고 싶다 해도 겁이 나고 돈 잃었으니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고 자도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몽롱하네요. 죽는다 해도 아무런 기분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네요.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빠, 평생 고생만 하고 돈 한 푼 못 만지고 60을 바라보는 우리 엄마, 어렸을 때 맨날 잔소리하고 때리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 생각하니 그냥 눈물만 나고 멍합니다. 우리 가족 평생 일하고 장사해도 사기 당하고 빚 갚는다고 통장에 돈 1000만 원 이상 있었던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인데 제가 4년 동안 2억 이상 잃고 작년부터만 해도 7천 이상은 해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엄마. 저거는 못 돌아와. 그냥 뇌가 녹아버려가지고 못 돌아오는 상태인데 저거는 도파민에 뇌가 절여져가지고 다른 판단을 못하는 거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러시아군의 전통. 어느 나라 군대에서나 작던 크던 존재하던 구타와 가혹행위. 이 분야에서 러시아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대다. 속칭 데더프시나라고 부르는 행위로 고참놀이 정도로 직역되는 뜻이며 과거 90년대에서 2000년대 러시아군의 데더프시나는 심각한 문제였다. 격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비전투 손실과 사망자들도 많고 후임병들을 남창으로 만들어 돈을 갈취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얘는 지금도 이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 2000년대 군대 느낌 아닐까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아니 미친. 아니, 존나 세게 때리는데? 군대 가혹행위 관련 사건 발생률 2006년에 3,500건. 머리 좋아지기, 병사 스스로 머리에 충격을 주도록 시키는 행위. 자전거, 자고 있는 신병 발에 불 붙이기. 베개 기상, 잠든 병사를 기습적으로 난타하기. 취침 인사, 취침 전 인사로 구타하는 행위. 양철모, 잠든 병사의 머리에 양철끈을 끼우고 때리기. 백조의 춤, 속옷 차림에 신병끼리 껴안고 추는 춤. 휴가를 다녀온 후 다시 복귀하지 않았어요. 저를 찾아온 손님 중 한 명은 저희 부대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남창을 즐겼다고 말했어요. 성매매 피해 사병. 뭔가 요즘도 저럴 것 같은데 쟤네는? 사람 손에 드릴 돌려보고 싶다는 고어 전문방 톡방? 징역 8월 복역이 끝난 고어 전문방 사건? 이씨? 카카오 오픈 채팅 고어 전문방? 뭐하는 거야? 예리엘님 댁 놀러가다가 머리를 얻어왔어요? 사진이 잘 안 보여요. 멀어요. 누구 머리예요? 많이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잘라서 확인도 못했어요. 이씨가 인증사진을 올린 온갖 동물학대 흉기. 이씨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양이. 고어 전문방 관련 카카오 오픈 채팅 내용. 제가 예전에 동물이나 사람 죽이는 거 충동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물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 같은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고민상담 카페에서 정지 먹음. 진짜 고민이었는데. 전 드릴로 사람 한번 손등이나 발등 관통해보고 싶네요? 그냥 관통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그 근처 살, 근육, 힘줄, 인대 다 끊어놓거든요. 제 생각엔 가장 오랫동안 아플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매장님 손가락 하나 자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아니 근데 저 고어를, 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나 진짜 존나 이해가 안 가네. 저러다가 고양이 괴롭히고 고양이에서 더 큰 짐승 괴롭히고 그러다가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 나 진짜 이해 안 간다 저런 거. 왜 저러는 거야? 저게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90년대 한국을 뒤흔든 혈액형 살인사건. 90년대 강남의 한 아파트. 사건에 대한 남편의 진술. 4차까지 회식 후 2시 귀가. 그 이후 기억이 안 남. 오전 6시에 목이 말라서 깸. 방에 피가 고여있고 옆에 칼이 놓여져 있음. 놀라서 거실에 뛰어나가니 아내가 죽어있다. 부검 결과 가슴에 14회? 방에 가보니 아들 역시 사망. 칼로 4회. 젓가락으로 9회? 딸도 사망. 가슴에서 등으로 관통상.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 남편 옆에서 칼이 발견되고 새벽에 귀가하여 새벽에 일어나고 경비원이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듣고 등등. 남편은 살인 용의자로 지목. 이렇게 자꾸 펑펑펑펑 이렇게 하면 딱 한 방향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스스로 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남편이 하얀 옷을, 바지도 하얀 걸 입었던 걸로, 와이셔츠 위에 피가 한 방울도 안 묻었어요. 부검 결과 아내가 칼에 찔린 방향이 일치함. 남편 옷에 피가 튀지 않음. 사건의 진실은? 남편 O형, 부인 O형, 사건 2년 전. 나 오늘 혈액형 검사했는데 A형 나왔다? 당신 O형이고 내가 O형인데 윤철이가 왜 A형이야? 이후 남편의 의심이 시작되고 새벽 2시 25분 여자의 비명소리가 치료해서 팔에 들렸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부러져 있다. 탁상시계와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 소리를 경비원이 들었는데 범인은 바로 아내. 아내가 아들과 딸을 살해한 후 자살한 것. 아들은 더 많이 찌른 것은 남편을 아들에 투영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 사망 전 남편 옆에 칼을 두고 다시 거실로 들어와 사망한 것은 아내의 분노가 굉장히 크고 남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게 함. 아내는 14번 찌르며 때 주저흔이 전혀 없었음. 아니 자기를 어떻게 14번을 찌르지? 가슴을? 죽을 때까지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 찔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O형으로 알고 살아온 남편은 A형이었음? 미국 연예인들의 할리우드 괴담들. 우리 엄마는 희생당했어, 알겠어? 마이클 조던 그는 어때? 그의 아빠는, 그지? 빌 코스비 그의 아들 맞지? 닥터들의 그의 아들도 말이야.
할리우드에선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느낌상 그런 일이 많다고. 통제하고 트라우마에 걸리게 하기 위해. 그들을 수익화하고 트라우마에 걸리게 하지. 할리우드의 연예인을 통제하기 위해 가족들을 희생한다. 본인의 가족도 그 희생자라고 말하는 카니? 저때 카니가 아직 멀쩡할 때 아닌가? 조만장자인 카니에는 너를 정신병동에 넣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 헬스 트레이너 할리 페스터나크가 카니에게 보냈던 문자.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 받았던 문자라고 함. 카니에는 전에 트럼프 당선 후 정신병동에 본인 의지에 반해 들어간 적이 있고 거기서도 본인은 멀쩡한데 한 정신성 약물을 억지로 먹게 해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좀비로 만들었다고 함. 카니에는 비밀 조직이 이런 개인 트레이너를 연예인들에게 붙여서 하나하나 사상주의, 협박 등으로 개별 관리를 주장한다고 보임. 나중에 할리 페스터나크는 여배우 엘렌 페이지와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엘렌 페이지의 성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심도 받았습니다. 엘렌 페이지가 이제 그 인셉션에 나왔던 배우. 나중에 엘리엇 페이지로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했죠. 멜 깁슨. 감독 1. 가장 역겨운 고문들에 대해 말하면서 즐거워함. 감독 2. 여자는 영화에서는 벗거나 죽거나가 좋지 둘 다면 환상적이고 헐리우드 고위층들이 비정상적이란 멜 깁슨. 데이브 샤펠. 할리우드에서 영화의 흑인 남자들을 커리어 동안 한 번씩은 드레스를 입게 한다고. 그래서 와, 저 사람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있네 한 적이 있지. 이게 나한테도 일어났어. 마틴이랑 영화를 하고 있었거든. 영화는 잘 되고 있었어. 트레일러에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거야. 왜냐면 드레스가 있었거든. 작가가 들어오더니 엄청 웃긴 씬이 있는데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할 때 창녀를 변신해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코스튬? 난 안 할래요.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적혀 있었어야죠. 불편하지만 엄청 웃긴 장면인데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했다고요. 유명한 사람들 다 했는데 별로였잖아. 그냥 안 하면 어때요? 이후 감독과 프로듀서 등이 와서 설득하더니 결국 포기하고 10분 만에 대본이 완전 다른 대본으로 바뀌었다고. 이상하게도 할리우드에서는 흑인 남자 연예인들은 한 번은 우스꽝스럽게 여장을 한다는 데이브 샤펠. 저스틴 비버는 어릴 때부터 사건 사고가 많고 개짓거리를 한 걸로 많이 유명함. 일단은 너무 어릴 때 성공해서 그렇다 말하고 누군가는 할리우드가 어린 그를 잡아먹었다는 다소 음모론적인 의견을 낸 사람도 있음. 놀랍게도 게이 포주로 구속된 미국 프로듀서 퍼프 데디와 어린 비버가 함께 있는 영상이 발굴되면서 혹시 저스틴 비버도 퍼프 데디한테 성행을? 이라는 의심을 자아냄. 저스틴 비버의 Yummy라는 노래는 상류층 늙은이들이 형형색색의 음식을 먹는 뮤비와 함께 제작됐는데 위 사실이 발굴되기 전에도 묘하게 위화감이 있다는 평이 있었음. 저는 저스틴이 업계를 폭로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스틴, 우리 모두 당신을 실망시켰어요. 케빈 하트. 켈리 클락슨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클락슨이 이런저런 일을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대가로 몇십억을 투척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하는 케빈 하트? 짐 캐리. 상대적으로 유명한 지미 캠벨 쇼에 나와서 갑자기 손과 혀를 일루미나티 모양으로 만들더니 정부에서 누굴 고용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어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 몇 달 후 갑자기 짐 캐리의 여자친구가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살아? 야, 근데 이거는 너무 대놓고인데? 그니까 뭐 이상하게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직접 이러네? 뭐죠? 잠깐만, 미정결 또 너야? 깨달은 자들이 전했던 2023년 10월 4일 좀비 사태? 점점 세상이 갈수록 통제를 당연시하고 전체주의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이 컨텐츠가 싫다 하는 단순한 의사표현도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하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그냥 다른 누군가 불편하니까 틀어막는 추세가 수십 년 동안 점점 강해진다. 가장 유명한 글이죠. 눈을 썼구나. 미정갤로 오거라. DC 인사이드에서 속칭 깨달은 자들이 모인 갤러리,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뇌 조종으로 우울증 극복. 이거 우연이냐? 조심해. 사람 맞는 곳 가지마. 족신 음모론자 갤러리들이라고 자주 놀림받고 있지만 원래 외눈박이 세상에서는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놀림받는 법. 왜군 측에서 큰 공을 세운 선무공신 원균처럼 후대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는 법이다. 바야흐로 2023년 10월 4일 미정겔에는 한 가지 떡밥이 크게 점화됐는데 좀비 사태 안 맺는 애들인데 정신 차리게? 좀비 시그널. 오늘 밤 현사태, 내일 새벽 시작 대처법, 좀비 사태. 전 세계로 14GHz 신호 1분 동안 3번 방출? 자기 전에 꼭 체크하세요. 이건 바로 2023년 10월 4일 오후 11시 대한민국에 좀비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 뭐 이런 실험 결과를? 레이저 자극으로 곤충을 쫓는 쥐. 파란 빛을 비추면 뭔가 조작 가능한가 봄. 접종자들 몸 안에 그래핀이 빛 신호를 받고 특정 세포 신호 차단 및 방출한다. 아, 그러니까 백신 말하는 거야?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걸로 조종한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 이거 백신 상황 밑밥 가는 것 같다.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감독이 의도한 거겠지만 중간중간 좀비 사태 때 생존 방법 은근히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RNA 구조가 변형된다는 말 나온 것도 그렇고 사실 미정겔에서 뜬금없이 좀비 사태를 주장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예전부터 그들은 꾸준히 좀비 사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었던 것. 진실을 깨달은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사악한 딥스가
바이러스와 5G를 이용해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 것이라 경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2023년 10월 4일에 좀비 사태가 벌어진다고 경고할 걸까? 10월 4일 당장 그날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내 생각에 뭔가 실제로 실행에 옮긴 듯하다. 서태지의 10월 4일 젊은 시절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뜬금없이 왜 그날이 제목일까? 나는 그래서 서태지라는 인물을 개인적으로 기억할 만한 날이 격건히 했다. 서태지가 딥스 아젠다 홍보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예고도는 계획으로 보는 게 요즘 상황에선 더 합리적인 추론이다. 난 올해 가을에 좀비 사태 발발 시점으로 예견했다. 서태지 노래 10월 4일 미국 10월 전국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 이건 바로 10월 4일 미국에서 대규모로 재난문자 테스트를 한다는 것과 딥스의 하수인인 서태지가 2004년에 10월 4일이라는 곡을 냈다는 것. 찔러 엄청난 우연이 아닐 수가 없지 않는가. 이미 수년 전부터 좀비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던 미정계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좀비 아포칼립스의 시작, 즉 사악한 딥스들이 비상경보 시스템 테스트를 가장해 좀비가 되는 전자파를 핸드폰으로 보내 전 세계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이라고 볼 것이다. 혹시 모르니 폰은 꺼두자. 미국. 폰 끓여왔는데 급해. 다들 봐봐. 3시부터 끓였는데 몇 시까지 꺼야 돼? 우리 아빠 4시 반에 나가셔서 그때 깨워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괜찮나? 자명종을 사 그럼. 가장 무도한 딥스의 좀비 바이러스 음모를 알아차린 미정갤러들은 11시 전에 핸드폰을 꺼둠으로 좀비화를 피하고 혹시 모를 좀비들의 습격에 대비해 식량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집을 요새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24년에 디시즈를 하고 있듯 우려했던 10월 4일 좀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좀비 사태를 얻은 것. 수면 질 진짜 좋더라. 와이파이 핸드폰 끄고 자면 잠을 푹 잔다는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건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데 반성의 글을 올립니다. 나름 선동이라면 선동에 동참하니까 반성합니다. 어젯밤 이야기 10시 가족들한테 좀비 사태 가능성 예고 등짝 후려맞음. 끝까지 우기고 결국 주말에 치맥 사주기로 하고 전원 핸드폰 압수 및 전원 오프 및 알루미늄 호일 둘둘 말기. 11시 집 안팎 모든 문과 창문 봉쇄 뻘짓한다고 욕처먹은 꿈꾸치 강행. 모두 자러 가서 잠이 안 오고 몰래 내 핸드폰만 꺼내와서 미정기를 새우고시 하면서 넌 왜 봐? 아니 너 보면 안 되잖아. 02시에 잠든 듯 07시에 눈 떠는 듯 엄청 상쾌함. 아 잘 잤다. 아 맞다 좀비 사태는 하면서 밖에 보니 평안 그 잡채. 좀 더 자자 하고 눈 뜨니 9시 30분. 아무 일 없어도 다행이다. 난 대신 좀비 사태 일어나면 창문에 좀비 붙어있고 그럴 때 어떡하나 걱정했음. 한 가지 교훈을 얻음. 전자파는 있음. 집안의 모든 특히 내 방의 모든 전자기기는 파워 오프였음. 너 때문에 남친한테 미친년 소리 듣고 지금 연락 안 돼. 내 나이 34살인데 어떡할래. 34살이면 이거 아니라 다른 이유로 안전이별한 걸지도. 사람을 살렸네. 연락 주세요. 어제 펄스 일부러 힘 조절한 거 알고 있지? 아, 또 힘 조절을 했대. 팩트만 정리해봐라. 어제 분명히 펄스 방출 실험이 있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미정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속았다. 가족들이 화낸다는 글 올라온다. 여기까지 보고도 모르겠냐? 딥스 입장에선 딱 미적들만 빼고 모두 좀비로 만들어야 되잖아. 깨어난 자들이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딥스에겐 존나 불편하겠지? 사회 속에서 깨어난 자들의 신뢰도를 낮춰야 더 많은 NPC들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어제 펄스 방출은 일부러 표면적으로 별 문제 없이 조절한 거다. 그래 아침에 깨어난 자들의 말을 들은 NPC들이 아 역시 그놈들이 바보고 멍청이야 내가 속았어라면서 깨어난 자들을 안 믿게 되고 10월 11일 본 게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방어막 없이 그대로 펄스에 노출될 거 아니야. 일부러 조절을 한 거다. 10월 11일이 진짜고 12일 아침부터 우리가 아는 세상은 끝나는 거다. 세 가지 지켜라. 자, 두꺼비집까지 내려야 돼. 두꺼비집 내리고 냉장고는 펄스 방출 끝날 때까지 열어놓고 머리, 창문은 2중 이상 은박지로 싼다. 이거 3개가 무조건 지켜져야 본게임 때 살아남을 수 있다. 가족, 친지가 거부하면 때려서라도 지켜라. 진실은 모르는 법이다. 진짜 미정계는 씨발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중국에서 댓글 4만 개 달린 못 박힌 소고기탕. 아니 못이 중국의 식당에서 소고기탕을 사먹는 못이 나옴. 정형외과에서 사람한테 쓰는 티타늄 못임. 동물한테 사용하기엔 못이 비싸서 소에겐 사용하지 않고 인간에게 사용하는 못인데 왜 소고기탕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티타늄 못이 나왔는지 의견이 분분함. 댓글 하나 때문에 난리남. 인육 먹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거 사람 허리에서 자주 나와? 인육 먹는 사람은 알겠지만? 사람을 자주 먹는 친구들은 모두 티타늄 못이 사람의 허리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정형외과 수술용 삽입 주문입니다. 못에 번호가 있는지 봐라. 번호가 있다면 당첨 축하한다. 확률이 티타늄 못일 것이다. 이 물건을 넣는 비용은 소 반마리 값어치가 있다. 내가 의과대학에 다니니까 1학년 해부학 수업부터 고기를 먹지 않다가 3학년이 돼서 고기를 먹게 됐는데 꼬리말린에 담긴 대체 선생님의 장기 근리 문화는 쇠고기와 똑같아서 나는 어떤 고기도 먹을 수 없었다. 건축 자재는 나사 못을 일자 또는 십자 못을 사용하지만 이 못의 부세홈은 사각형이고 보통 굴못은 미끄럼 방지용 못을 사용한다. 과연 짭퉁 잔혹 오싹한 한국사의 순간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있었던 순간들을 이렇게 정리하신 글인데요. 1960년 마산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마산 상고 학생 김주열의 얼굴에 박힌 최루탄을 그린 부검 결과 보고서.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당시 범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필적. 후하하 죽였다.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지만 몽타주의 범인은 끝내 붙잡히지 않았다. 1982년 형사들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이자 변태 성욕자 이동식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장면. 그는 내연녀였던 이발소 여직원에게 감기약으로 속인 청산가리를 먹이고 그녀가 사망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가 촬영한 사진은 죽음을 연출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우순경 총기 난동 사건 직후 자신을 위로해주는 경찰관을 경계하는 어린이. 이 어린이는 우범곤의 난동으로 형을 잃고 졸지에 6대 독자가 되었다. 우순경 총기 난동 사건은 말 그대로 순경, 경찰이 총기랑 수류탄 같은 걸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살한 사건이거든? 가장 사상자가 많았던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90년 곽재은 어린이 살인사건의 범인 홍순영이 시신을 유기한 숙명여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모습.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하던 그녀에는 성악의 고음과 악기 소리에 비명이 묻힐 수 있도록 음대 건물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1994년 경찰이 급습한 지존파의 아지트 내 시체 소각로. 지존파가 그 인육까지 먹었던 걔네들인가? 2004년 유형철이 작성한 토막 그림. 2008년 전현희 범인. 이거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실종됐다고 이렇게 기사 같은데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 엄마가 범인이었어요. 2014년 세월호 탑승자 김유민 학생이 유품. 2015년 쿠르드족 반군이 IS에게 노획한 개인 소지품 중 외노자 사원증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대구 광역시의 한 중소기업에서 프레스 사원으로 일했다. 테러리스트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 앞에서 섹스 온 더 비치를 떼창하며 춤추는 그 영상 보였어요? 사람 다 죽었는데 할로윈이라고 다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 이건 진짜 소름 돋더라. 말이 안 되더라. 틱광득 스님이 초연하게 소신 공양 가능했던 이유. 이게 베트남전 때 남베트남 대통령이 불교를 되게 심하게 탄압해가지고 이 스님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른 사진이거든요. 근데 진짜 끝까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자결통에도 꿋꿋하게 과부좌로 앉아 있을까? 저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적어본다. 까마로까가 5가지 감각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세계, 즉 욕계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위위째와 까메히라는 구절은 5가지 감각을 떨쳐버리고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5가지 감각을 떨쳐버렸으므로 선정에 들어가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느끼거나 신체적인 촉각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경전에서도 소리는 초선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아잔브람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인데 명상이 깊어지면 선정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선정의 첫 단계인 초선 단계에서는 오감이 닫힌다고 한다. 신체적인 촉각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저 스님의 의지가 대단하다는 둥 어떻든 얘기하는데 사실 저 스님은 뜨거움을 못 느낀다고 보면 된다. 깨달으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67세나 되신 큰 스님이었을 거야. 명상으로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게 가능했을 것이고 황당한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감한다. 나는 명상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고 매일 명상하는데 강렬한 체험을 한 적이 있다. 명상하다가 호흡이 사라지고 내 몸이 사라진다는 체험을 짧게나마 했어. 이게 그래서 명상이 어떤 띠를 하는 사람하고 거의 같은 반응이 나온다고 들었어. 희열감, 환희감 이런 게 밀려온다.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 세상에 이쁜 여자들 평생 이용권 준다고 해도 바꾸기 싫은 엄청난 지복감을 느낀다. 빌 게이츠 그깟 1조 건물주 따위가 된다. 왜 하나? 공짜 천연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세상 사물이 모두 명징하게 보이고 새소리도 다르게 들리더라. 체험 안 해보면 절대 모른다. 석가모니의 경지는 말해서 무엇하리요. 칸트를 비롯하여 전세계 철학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하여 머리 좋은 천재들 드림팀을 총동원해도 석가모니의 그 경지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선 잠든 거 가지고 조질나게 부풀려 써놨네. 잠이 보약이니 중생아 헛소리 말고 잠이나 들거라. 한때 논란이 되었던 편의점 귀신. 실시간 편의점 이 새끼 뭐냐? 소름 돋아서 전화하는 척 찍고 있다. 신고해야 되냐? 이 일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본인 트위터인가봐. 아고 허리야. 이런 화장을 하고 브라가 비치는 옷을 입고 걸으면 택시들과 일반차는 10대 중 5대는 천천히 지나가고 간혹 앞에서 멈추는 차도 있다. 옆에 멈춰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거는데 2명, 3명에서 차 안에 있으면 당혹스럽다. 그럼 난 말한다. 남자인들 괜찮겠어요? 웃으며 쌩 까는 차. 간혹 콜하면 오 씨발. 아니 뭐 연출을 공포영화처럼 해놨어. 진실은 여장하고 밖에 돌아다닌 남자로 밝혀졌다. 10년 전에 수원역에 이런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 그 사람 아니겠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미리 예측해둔 재난 상황. 행정안전부가 만든 국민재난안전포털. 여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의 재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재난 현황, 재난 문자를 누르면 재난 문자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사회 재난, 자연 재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교통, 화재, 붕괴, 폭발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 AI. 행정안전부는 이미 AI로 인한 사회재난을 예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검색해볼까요? 왜 이렇게 빨리 대비해놨지? 기괴한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사망한 남성. 헨리 맥케이브 32세는 미네소타주 국세청에서 감사관으로 일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5년 11월 맥케이브의 시신은 러시 호수에서 카약을 타던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그중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실종 직전 아내에게 남긴 기괴하고도 불길한 음성 메시지였다. 헨리는 생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직장에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아내와는 떨어져 있었으며 집세가 밀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종 당일은 2015년 9월 노동절 연휴의 일요일 밤이었다. 그는 친구 2명과 함께 폴잔스키라는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새벽 1시 40분쯤 헨리는 친구 윌리엄 케네디와 함께 클럽을 떠났고 케네디는 새벽 2시쯤 헨리를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홀리데이 주유소에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주유소의 CCTV에 헨리가 찍혀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 행적은 미궁에 빠졌다. 문제는 새벽 어두운 시간에 혼자 주유소를 떠난 그의 다음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벽 2시 23분 친구에게 내려진 지 20여 분 후 헨리의 아내는 그의 휴대폰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었다.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5분 뒤 헨리의 형에게도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엔 흐느끼는 듯한 헨리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2달 뒤 러시아 호수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외상도 싸운 흔적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호수는 이상한 장소였다. 마지막으로 복격된 주유소로부터 6.4km가 떨어진 곳이었으며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도 없다. 심지어 개울이나 하천이 이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대체 어떻게 그곳으로 간 것일까? 그날 밤 맥케이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영국군도 해독하지 못한 나치의 기밀 정보. 1943년 나치 친위대 소령 활플러 애니그마를 이용해 극비 정보를 보냈다. 영국군 감청부대는 감청에는 성공했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과연 무슨 내용일까? 제국 극비사항, 제국 보안본부, SS 중령 아이히만, 야 베를린, 제국 국비사항, 보안경찰 총사령관 SS 중령 하임 귀하, 크라카우, 라인하르트 작전, 우선 보고. 이 글을 읽어보기만 하면 무슨 숫자만 나열돼 있고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 역사학자들이 뒤늦게 해독한 결과는 끔찍한 진실이 나오게 된다. 라인하르트 작전은 폴란드 총독군의 유대인 절멸 작전, L은 르블린,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 B는 베우제츠 절멸 수용소, S는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 T는 스레블랑카 절멸 수용소. 첫 번째 숫자 세트는 14일간의 보호기간 동안 각 수용소에 도착한, 즉 살해된 유대인의 수를, 두 번째 숫자 세트 14일 동안 23,611명이 도착했고 127만 명이 작전 시작부터 1942년까지 127만 명이 사망했다고? 유대인 학살한 지 100년도 안 지난 게 존나 무섭지 않음? 진짜 순전히 이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저 인종 자체를 말살하려고 죽였다는 게? 여러 흉악범들의 어린 시절 모습. 누구냐? 패트릭 우드 크루시어스? 텍사스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월마트에서 WASR 10 소총으로 23명을 살해하고 22명을 부상 입힘.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됨. 공개된 얼굴이 너무 너드 같아서 미국에선 밈이됨. 이건 뭘까? 알렉산드로 피추스킨, 러시아의 연쇄살인마. 92년부터 2006년까지 48명을 살해함? 사람을 살해할 때마다 체스판 위에 기록했다고 함. 종신형을 선고받아 러시아 최악의 교도소라고 불리는 흰 올빼미 교도소에 수감 중.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아이 씨발.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2023년 8월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후 AK 플라자로 침입해 칼부림을 벌임. 이게 뭐야? 아오바 신지 46세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방화 사건 범인 2019년 7월 18일 교토 애니메이션 1스튜디오의 방화를 저질러 36명을 살해하고 33명 부상 입힘. 본인도 화상을 입었지만 회복하는 데 성공하고 사형 선고받음. 오마르 마틴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범인 IS의 충성을 맹세한 인간으로 올랜도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시그 MCX 소총으로 49명을 살해하고 58명 부상 입힘.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2018년 강서구 한 PC방에서 20살 알바생과 분쟁을 홧김에 알바생의 칼로 난도질해 살해 체포 후 징역 30년 플러스 전자발찌 10년.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뭐 관상 보면 안다 이러는 말이 그냥 헛소리야. 절대 몰라. 오키나와의 피눈물로 얼룩진 쿠브라 계곡 1609년 에도 시대 일본의 사스마번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방의 류큐 왕국 현 오키나와를 공격하여 점령한다. 이를 통해 류큐는 일본의 속국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사스마번은 류큐의 수도 슈리에 지배 기관을 두는 것도 모자라 해마다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탄압하였다. 오키나와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좁은 땅이며 농업이나 무역으로 얻는 수입도 일본 기준에 비하면 낮았기 때문에 류큐 정부는 이런 일반적인 조공 정책을 매우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법은 백성을 쥐어짜는 것이었다. 오키나와 섬 본토는 지배층이 사는 중심지여서 수탈을 비교적 피할 수 있었으나 바다 외곽에 사는 작은 섬들의 경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직 착취병이었다. 농민들은 일본과 류큐 지주들에게 바칠 농작물 또는 사치품을 위해 개처럼 일해야 됐다. 농담이 아니라 조선의 제주도 특산물 착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보이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런 가혹한 세금의 징수 방법은 폐단이 많은 인두스였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섬의 마을 사람들은 뭘 고안했냐면 쓸모없는 사람의 수를 줄여서 낼 세금을 스스로 줄이는 것이었다. 비슷한 것으로는 중세 일본 농촌의 영아 살해 악습 마비끼가 있는데 마비끼가 비인륜적이긴 해도 최소한 신생아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류큐에서는 그게 모든 연령에게 시행됐으며 어찌 보면 더욱 잔인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이런 풍습이 가면 갈수록 섬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나중에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없는 섬이 오키나와 본토를 빼면 아예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세금이 너무 극심해서 자기 애를 죽이는 거지. 그것의 예시로는 일본의 최선한인 요나구니초가 존재한다. 인구 2,000명의 평화로운 섬이며 고대 유적으로 보이는 해저 지형이 있어 현재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에는 충격적이다 못해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흔적 또한 남아있다. 이 험난해 보이는 바위 틈의 이름은 쿠브라 계곡인데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요나구니 주민들의 의식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 의식이란 너무 바빠서 직접 인구를 줄일 시간도 없는 농민들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 과정이 매우 잔인한데 만삭이 찬 마을의 임신부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계곡을 맨발로 점프해서 반대쪽으로 건너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넘어오는데 성공한 강인한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세금 감변을 위해 모두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진으로만 봐도 일반인 남성에게조차 버거운 거리인데 굶주려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임산부들이 어찌 건너올 수 있었을까. 심지어 거의 건너오는 데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배를 바위에 부딪혀 아기를 유산해버리고 목숨도 잃은 임산부도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지옥과도 같은 지배 때문에 류큐 중앙 정부를 향한 백성들의 증오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은 아예 1879년 일본의 류큐 처분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반가워할 정도였다고 한다. 류큐 왕국과 오키나와의 잔인한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나 했지만 본토 일본인들의 차별과 만행 또한 제국주의 시기 내내 계속되었고 설상가상 2차 대전을 발발해버렸기 때문에 평화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해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군정이 다스리다가 1972년 다시 일본 땅이 되었다. 세금 때문에 영아와 어린아이, 임산부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에도 시대 당시 인두세 등등의 세금이 어느 지경이었는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료들이 있기에 아래 글을 따로 퍼왔다. 임진왜란 개전 직후 일본군이 조선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일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왜군들이 거두려던 세금인데 임진왜란 침공군 장수들 중에 가장 전공이 높은 가토는 조선 침공을 하면서 민심을 잡겠다고 자기 영지보다 세율을 대폭 내려서 공표했다. 조선 백성들 힘드니까 세율 할인해줄게요. 진짜예요? 4할로 해드리겠습니다. 가토 딴에 챙겨준다고 자기 영지 5할이나 뜯던 세금을 1할이나 낮춘 거였지만 그 당시 조선의 기본 세율은 10%였다. 청렴하고 검소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조선이기에 군포, 공납 등등 기본 세금 합쳐도 세도 정치, 삼종의 문란 전까지는 세율이 3할을 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5할이 기본이었고 기타 세금까지 하면 세율이 7할에서 8할에 달했다. 조선이 개국 이후 멸망할 때까지 계속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제도적인 노력도 없었다. 덤으로 외란 이후에도 일본의 세금은 딱히 변한 게 없었다. 농민에게 쌀을 먹는 것
거조차 금지했고 일본을 통일한 이에야스의 사상이 농민들은 죽지 않고 살지도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였으니 안 봐도 알만했다. 그런데도 돈을 팍팍 쓰면서 재정 적자에 시달렸던 것. 일본이 블랙 문화, 블랙 기업이 남아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닌데? 미국 군함을 공격한 괴생물체. 1978년 태평양에서 작전 중이었던 미 해군 녹스급 호위함 스타인이 갑자기 함체에 충격을 받은 후에 소나가 고장나면서 귀환했다. 미군이 슈타인을 입고시키고 조사해보니 배 하단에 장착되는 소나돔이 충격의 여파로 찢어지면서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조사 결과 두 종류의 갈고리가 소나돔의 고무를 파손시킴. 해양 생물이 배를 공격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인데 지나가는 상어나 오징어 등등이 커다란 물체를 적대 포식자로 알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 짤에 있는 상어처럼 낯선 물체나 소음이나 미세 전기를 방출하니까 이게 뭐고 하면서 정체를 알아내겠다고 잘근잘근 씹어대는 경우도 꽤 많음. 근데 문제는 스타인을 공격한 오징어의 사이즈가 통념을 벗어난 슈퍼 사이즈라는 데 비롯됨. 스타인의 소나돔에는 미처 고무에서 빼내지 못해 박혀버린 오징어의 갈고리가 남아있는데, 이 갈고리를 바탕으로 역산한 오징어의 사이즈는 45m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오징어에 있는 갈고리인데 그 작은 촉수를 한참이나 확대시켜야 겨우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윗자리에 있는 거대 오징어의 촉수랑 얼마나 사이즈 차이가 나는지 짐작할 수 있음. 예? 지구 역사상 비원충 생물체들 중에 최대 덩치를 자랑하는 흰수염고래가 33m에 달하는 걸 생각하면 이 정체불명의 생물체는 생물학사에서 여러 번 새로 쓰게 될 가능성이 높음. 대왕 오징어 자체의 신화는 크립티드가 아니라 실존하는 동물로 확인됐지만 2000년대 후반에야 겨우 살아있는 모습이 촬영될 정도로 조사가 더디고 사냥이나 생태에 대해서도 알려진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최대한 성장하면 13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13m짜리도 포획된 적이 없고 추측의 영역임. 그나마 이 일화는 국가 최중요 자산인 군함이 파손되고 파손이 조사되면서 크립티드의 존재를 뒷받침한 몇 안 되는 희귀한 자료라 지금도 이 정체를 궁리하는 사람이 많다. 인류는 아직도 바다의 10%도 연구를 다 못했고 바다 생물도 아직도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발견된 종류 중에서 생태 연구도 안 된 게 대다수라는 점에서 어쩌면 심해에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45m면은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진다하드가 45m인데? 생각보다 작은데? 있을만한데? 뭔가? 45m면 뭔가 심해 있을 것 같지 않음? 노력하면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 베노아 사건. 크리스 베노아는 전 WWE 소속 레슬러로 커트 앵글, 브렛 하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평가받은 레슬러로 키가 큰 선수들에 비해 170대 후반으로 작았지만 주피살기인 다이빙 헤드벗과 크로스 페이스 같이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함과 하드코어함으로 인기를 얻은 레슬러였다. 어쨌든 크리스 베너는 6월 25일에 개최되는 PPV WWE 벤전스에서 CM 펑크와 격돌할 예정이었으나 6월 23일 크리스 베너는 평소 절친하게 지낸 동료 차보 게레로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심한 식중독에 걸려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 24일 새벽 4시경 차보와 스콧 암스트롱에게 자신과 낸시의 핸드폰으로 자신의 집 주소를 적은 후 문자를 5차례나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됨. 벤젠스가 불참된 크리스 베너가 걱정된 차보는 WWE 인사 담당이었던 자니 에이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니는 경찰에게 연락해 베너의 안위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함. 출동한 경찰이 베너의 이웃집에 방문해 탐문한 결과 요새 베너의 일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는 증언들이 나옴. 경찰은 평소 크리스 베너의 안면이 있던 사이라 베누아 일가가 집을 비워놨다면 베누아의 개라도 대신 맡아줄 겸 이웃과 함께 베누아의 집에 방문함. 베누아의 집에 들어간 이웃들이 잠시 후 사색이 된 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옴. 크리스 베너의 양아들인 다니엘과 재혼한 마누라 낸시가 죽어 있었기 때문. 체육관에서는 래플 다운 머신에 목을 맨 채 따라한 크리스 베너의 시신도 발견됨. 크리스 베너와 그의 일가족이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WWE는 예정되어 있던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베너를 추모하는 쇼를 방영함. 하지만 이 이후 베너와 일가족 사망 사건이 크리스 베너와 가족들이 직접 살인한 후에 스스로 살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자세히 풀자면 낸시의 경우에는 부부싸움으로 다투다가 살해, 다니엘의 경우에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것이었음. 한순간에 존속 살인범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추모하는 꼴이 된 WWE는 WWE의 설립자 빈스 맥마흔이 크리스 베너의 챔피언 등급 기록은 인정하되 방송에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면서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취급을 시작함.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의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함. 대개는 가정 불화나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터지던 와중 전직 레슬러 출신의 연구가 크리스 노윈스키가 베누아의 뇌 조직 검사를 제안함.
위가 정상이고 아래가 크리스 베노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음. 크리스 베노아의 뇌는 85살 치매 노인 수준으로 마시간 상태였음. 다이빙 헤드벗 같이 뇌의 뇌진탕과 충격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기술 때문에 뇌와 뇌세포가 완전히 망가진 것. 크리스 베노아는 오랫동안 레슬러로 활동하면서 무리한 기술들을 많이 선보였고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망가뜨린 것. 심장도 정상 기준보다 3배 정도 비대해졌다에 하니 몇 개월 내로 죽을 시한부 상태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거는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건 이후 이전부터 폭력성과 위험성으로 욕을 먹던 WWE와 프로레슬링계는 집중 공격을 받았고 지금은 많이 순해졌다고 한다. 이게 미식 축구 선수도 평균 수명이 되게 낮은 거 아세요? 뇌가 흔들리고 부딪히는 그런 직업들이 오래 못 살아. 유튜브 쇼츠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사건은 평소처럼 유튜브 쇼츠를 보며 댓글을 둘러보던 중 시작된다. 이런 같은 댓글을 어떤 새끼가 써놨어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근데 평소답지 않게 나는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종의 채널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클릭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나 또한 그런 것이다. 근데 다른 채널에도 이 지랄을 해놨어요. 가입은 5년 전, 구독자 1220명. 이 채널에서만 페도필리아 근친 글가스 8번이나 작성했다. 쇼츠 조회수 29만회? 문제점은 그의 쇼츠 영상이 시작된다. 흔히들 댓글에서 관종지신하는 병신들을 본다면 키보드 전쟁터로 난리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가 가끔씩 존재한다. 당연히 이 쇼츠는 봐봤자 좋을 거 하나 없는 어그로 영상이 분명했다. 호기심이 무엇을 막겠는가. 키보드 싸움만큼은 개꿀잼인 상황이 어딨겠냐. 이분이 들어갔대요. 야, 여기다 어그로로 앙중근 의사는 중궁이다 이지랄. 영상은 한 사내가 백덤블링 할 것 같은 영상으로 시작된다. 도발적인 제목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댓글이다. 이 병신 어그로꾼은 영상의 댓글에 막아놓았지 않았는가. 인터넷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영상을 틀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상황 파악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은 함정이다. 수상함을 느끼고 정지시킨 뒤 뒷부분을 확인했는데, 자, 깜놀 사진 있어요. 조심하세요. 깜놀. 아우, 빼덤블림을 준비하던 남성은 쇼크 사이트에서 나올 법한 깝툭티를 시정한다. 그렇다. 이 관종 새끼는 처음부터 엿을 먹일 심정으로 이 쇼츠를 올린 것이다. 보통이라면 영상을 멈추지 않고 보는 쇼츠에서 이런 깝툭티가 나오면 어떻겠는가. 이 어그로를 끈 다음에 이 영상 보여주려고 어그로를 일부러 끌었다는 거야? 익맨이랑 구독자 수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게 공포네. 그걸 저한테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한 번 더 공포네요. 카메라에 잡힌 실종된 명문가의 후손? 1961년 2명의 백인 인류학자가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원시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 칸우로 이동하던 중 칸우가 바다에서 전복되면서 실종됐다.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전설적인 재벌 존 록펠러의 손자이자 부통령 넬슨 록펠러의 아들이었던 마이클 록펠러였다. 미국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가의 귀한 후손이 실종되었으니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났고 록펠러 가문도 많은 재산을 뿌려서 수색을 지원했고 미국 최고의 명문가 자손이 자기네 영토에서 사고를 당한 네덜란드 식민 정부도 광범위한 수색을 전개한다. 심지어 당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도 수색을 지원해서 록펠러가 나중에 케네디에 감사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극한의 열대 환경과 부족들끼리 몸에 가죽을 벗겨가며 싸우던 위험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못하고 3년 후인 1964년 미국 법원은 공식적으로 마이클 록펠러를 사망자로 등록했다. 미국 명문가 3세가 이렇게 어이없이 실종되자 해관에서는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첫 번째는 익사했다는 설, 두 번째는 식인설. 식인 풍습을 버리지 못한 부족들이 많았고 포로의 가죽을 벗기고 식인을 일삼을 정도로 배타적인 문화를 가진 부족들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백인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았다. 나중에 록펠러 가문 평전에도 마이클이 잡아먹혔다고 기술해서 록펠러 가문도 이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최근 한 영상에서 새로운 가설이 발견됨. 어떤 한 감독이 마이클 실종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자료를 모으던 도중에 미방영 필름을 발견했다. 196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 인근의 아즈마트 부족의 생활 양식을 촬영한 영상에서 이 사람은 백인인데? 아즈마트족과 섞여서 노를 젓고 있는 백인 남성이 발견됐다. 사고로부터 겨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지역이 백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였던 점 때문에 이 남성이 마이클이 아니겠냐는 가설이 등장하고 있다. 자는 수영으로 이동하던 마이클이 아즈마트족에 구출되고 나서 고향이랑 연락을 끊고 동화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싫어져가지고 절로 간 게 아닐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 뒤에 터보 엔진 달려있고 이거 존나 비싼 뺀 거 아니야? 이거 노도 다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알고 보면 무서운 사실을 갖고 있다는 한국 밈. 한때 한국 인터넷상에 큰 인기를 몰고 왔던 땡땡 아줌마 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집 창문을 열곤 갑자기 특정 상대가 본인을 화나게 하는 것인지 거침없는 욕을 뱉는 저 아줌마는 당시 한국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뿐만 아니라 개그 유튜버들이 패러디할 정도로 화제성을 몰고 왔다. 여기까지만 보면 동네 시끄러운 진상들에게 매운 욕을 가하는 아줌마처럼 보이나 오연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2013년 5월 2일 대치동 빨 아줌마 잡아간 날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에 의하면 비오는 날 지나가는 안경 낀 학생에게 안면을 다짜고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학부모의 신고로 잡혀갔다고 한다?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폭행도 하며 돌이나 깡통다리를 마구 던졌다고 한다? 이 중년 여성은 영상에 나오는 집에서 자신의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언니도 대인기피증을 앓았기 때문에 밖에 잘 나오지 않고 어쩌다가 밖에 나왔을 때 누군가 말을 걸려고 하면 도망을 간다는 이야기였다. 여성의 바로 앞집에 살던 한 할머니와 예전에 싸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할머니가 아닌 할머니가 살던 집의 반지하 방에 사는 애먼 사람을 매일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대치동 야발 아줌마 잡혀갔나? 영상에선 경찰을 부른 학부모가 분노에 따지던 중 자기도 피해자라며 하소연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녀가 저 야발 아줌마인지 목소리가 약간 틀려 보이기도 하며 언니인지는 모르겠으나 맞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경찰마저 포기하고 돌아간 영상이 있는데 이유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도 악명 높은 미치광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 외에도 야발 아줌마에 대한 썰들이 많은데 대치동 야발 아줌마는 그 인근 주민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집 앞 골목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욕하기, 돌 던지기 등 최근에는 칼을 들고 인근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다행히 아저씨가 체격이 크고 힘이 있어서 무사히 제지했다고. 새벽에 알람처럼 울려대는 욕 때문에 자주 깼어요. 가끔 사람들을 따라가서 때리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했어요. 저 집 바로 옆 빌라 원래 우리 집이었음. 원래 2층 주택이었는데 허물고 빌라 들어온 건데 아무튼 저 집 살 때 저 아줌마 때문에 같이 우리 가족 경찰서 자주 감. 우리 집 강아지한테 우물투척하고 자주 싸웠는데 이 아줌마 잡혀가던 날이 동네 축제인 날. 나는 강남구 개포동 살고 친구는 대치동 산다. 친구 새끼가 학교 다닐 때 며칠마다 지각하는 날이 있는데 동네 미친년 때는 늦었다 하면서 개구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더라. CCTV 위치를 알고 있어 CCTV 없는 데서만 욕질을 한다? 존나 지랄하니까 박스 때리면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식인살인마 제프리 다머, 본명 제프리 라이어널 다머, 식인살인마 제프리 다머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제프리 다머는 어렸을 때 수줍음이 많은 아이로 묘사됐다. 중산층에 태어났으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다. 정확히는 잦은 부부싸움과 부모의 방임, 방치와 애정 결핍으로 탄생한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면 밖으로 나가 죽은 동물들을 해부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나무 위키에 써있으나 왜 어렸을 때 살인자가 될 경고 신호를 보인 적이 있냐는 내용에 어린 나이에 작은 동물들을 죽이는 것에 매료되었다 다는 점이 나왔다. 당연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마다 죽은 동물을 발견하는 게 더 이상하다. 그의 아버지는 분석화학 박사였는데 뼈를 표백제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보존하는 방법 등등 여러 화학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춘기가 된 소녀는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성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거기 이상 성욕인 네크로필리아까지 있어서 죽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았다. 네크로필리아가 이제 시체성애자죠. 그러니까 동성애 플러스 시체성애까지 섞인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마리화나에 술에 취해 있었으며 14살부터 술을 마셔온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 그부들은 단순 외로운 괴짜 정도로 생각하며 부모, 교사도 거의 혹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도 매우 예의 바른 태도와 폭력적인 성향은 겉으로 보이지 않았으면서 어른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프리 다머의 첫 살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3주 후에 진행되었다. 히치하이커였던 스티븐 마크 힉스를 집으로 유인하였다. 집에서 음악과 맥주, 화나를 즐기며 그의 머리를 바벨로 내려쳐 기절시킨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다음날 지하실에서 해부를 진행하고 뒷마당에 매장했다. 차 트렁크에 토막낸 시신을 넣고 직접 쓰레기장에 유기할 생각이었으며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 걸려 범죄가 발각될 뻔했다. 트렁크 검은 비닐에 무엇이 들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쓰레기인데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며 둘러대고 벌금만 물고 집에 돌아왔다. 몇 주 후 시신을 꺼내 뼈를 부수어 집 뒤에 흩뿌려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했지만 매일 술을 마시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학기를 마친 후 중퇴하여 매일 술에 빠져 살다가 그의 아버지에 의해 미합 중국 육군에 입대 조치되었다. 군인 동기 인터뷰에 따르면 약에 취해 제프리 다머에게 당하였다고 주장했다. 룸메이트였던 동기 또한 1년 넘게 희롱, 고문했다고 한다? 제프리 다머는 전역 후 알코올 중독으로 부자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한동안 할머니 집에 살았다. 할머니는 그가 애정을 유일하게 표현하는 가족으로 할머니한테는 공손하게 굴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후 밀워키에 정착하면서 아파트를 얻어 독립했으나 이때부터 본격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1991년 7월 19일 마지막 살인 이후 피해자가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탈출하여 91년 7월 22일 경찰은 제프리 다머 아파트 213호를 수색 진행했다. 경찰은 아파트에 들어가 제프리 다머의 방에서 수갑 열쇠와 칼을 발견했다. 불안한데? 이거 안 열었으면 좋겠다. 테이프, 줄, 폼날,
피해자들의 머리를 베고 사지를 절단하여 유해를 제거하거나 보존했다. 침대에서는 피가 묻은 매트릭스를 발견하였는데 희생자들에게 약을 먹인 후 사지를 절단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의 전 이웃인 파멜라 베이스는 집주인이 다머 집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퇴거할 수 있다고 들었다. 다머는 집에서 나는 악취는 물고기가 죽어서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며 그녀는 그의 아파트 청소를 도우기로 생각했다. 청소하는 것을 도우려 들어갔을 때 다머는 할머니가 고기를 보내주셨는데 냉장고에 넣었지만 플러그 꽂는 걸 깜빡했어 라고 답했다. 그녀는 죽은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며 죽은 사람의 냄새는 당연히 몰랐기에 청소를 도왔다. 뭐야 진짜 인골이야? 경찰은 시신에서 잘린 머리, 표백이 된 두개골. 아 진짜 인골이네? 표백까지 한 거구나. 아니 미친놈이네 진짜. 잘린 머리, 표백이 된 두개골, 살을 녹이는 데 사용된 57갤런 용량의 산통을 발견했다. 종종 희생자의 머리를 끓여 살을 녹인 후 두개골을 보관했다. 하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표백 과정에서 뼈가 너무 부서지기 쉬워 보관할 수 없을 때는 작은 조각으로 분쇄하여 처분하였다. 희생자의 신체의 특정 부분, 특히 두개골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영원히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 머리들과 테이블에 대한 구상도를 그려뒀다. 두개골이 생각보다 야하며 야하다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쳐다보거나 쓰다듬으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두개골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다. 냉장고에는 미리 포장된 신체 부위가 보관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신체 부위들이 11명의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었고 피가 없는 인간의 머리가 눈과 입을 벌린 흑인 남성의 머리가 있었다? 그 표정은 흥분이나 놀라움의 표정이었다고 하며 발견한 경찰관은 수년간 일했지만 그 광경은 너무 끔찍했다 한다. 다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식인을 시작했으나 결국 식인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겼다. 폐, 내장, 신장, 이두근, 심장을 포함한 희생자의 부위를 그는 음식이라고 대답했다. 시간만 있었다면 다 먹었을 것이며 필요할 때마다 부위를 꺼내 잘게 썰을 때 나오는 짜릿함이 있다고 나중에 밝혔다. 다른 말로는 먹는 행위로 희생자들과 하나가 되는 듯한 또는 본인 곁에 계속 두고 싶어서라고 한다. 식인 행위에 맛을 더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소금, 후추, 조미료를 뿌렸다고 하며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아 뭐야. 서랍에서도 희생자들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약 80장 정도 발견됐는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알몸, 절단된 모습이었다. 더브이양 및 법리학 저널은 94년 자신을 위한 기념품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기록했다. 피해자들의 음료에 수면제 및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며 파트너와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한 후 기다렸다가 약물을 투여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흑인인데 그 이유는 인종차별이 아닌 그의 취향과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 그런 것이라고 한다. 위험물질 보호복을 입은 공무원, 경찰들이 제프리 다머의 아파트 건물에서 냉동고, 화학 및 공업용 드럼통, 시신박스를 옮겼다. 91년 5월에 경찰은 약물에 취해 반쯤 벗은 14세 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다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다머는 자신과 소년이 다투는 연인이며 소년이 자신의 보살핌을 받으면 안전하다고 경찰이 설득했다? 그러나 경찰이 떠난 뒤 다머는 나중에 소년을 죽인 것을 시인했고 그때 경찰이 옆방을 수색했다면 두개골, 얼어붙은 신체 부위, 잘린 머리, 산이 가득 찬 통에 담긴 몸통, 보존된 생식기 등등 다양한 신체 부위를 발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7월 체포 당시 드럼통에는 인간 몸통 3개가 들어있다고 한다? 11개의 두개골과 다른 신체 부위가 발견된 아파트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 외에 경찰은 아파트 건물 주변 지역과 건물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이 건너편 건물 뒷마당에서 발견한 뼈를 찍고 있으나 당시 뼈가 인간의 뼈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후에 다머가 거주하며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아파트는 철거를 진행했다. 죄목은 아동 성폭행, 성기 노출, 연쇄살인, 시체 오욕 손괴로 징역 937년을 선고받는다. 약 13년 동안 범죄를 저질렀고 동료 수감자에 의해 사망했대. 동료 수감자가 죽였나봐. 해당 수감자는 2015년에 다머를 죽인 이유와 다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행보를 말했다. 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희생자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사지를 절단하거나 식인을 했는지 얘기를 했다고 한다. 다머는 교도소 음식으로 잘린 팔, 다리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케첩을 뿌려 피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사람들이 있는 곳을 그 음식에 전시하였다. 수감자 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머는 아니었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다머는 직원 화장실에서 피웅덩이 속에서 시체로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다모가 머리가 벽이나 바닥에 부딪힐 수 있지 않나? 라고 했으나 스캐버가 음속 막대를 때렸다고 인정하였다. 너무 역겨워서 죽였나 보다. 인간으로 안 보여가지고. 원래 범죄자들 사이에서도 깡빵에서는 소아 성범죄자 이런 애들은 그냥 집단 린치하고 죽인다며. 그런 것처럼 역겨움을 못 견디고 죽인 게 아닐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잉맨의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소재가 더 있다면 다음 남양 특집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소재 같은 거 괜찮은 소재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